안녕하세요. 톡톡사연 구독자님들. 제가 이렇게 사연을 제보하는 날이 다오네요. 하루 종일 살림을 하고 밖에서 이것저것 관리하는 일을 하다 보니까 혼자서 뭔가를 해야 할 시간이 많은데 그때마다 톡톡사연이 있어서 아주 심심하지 않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무슨 그렇게 재밌는 사연이 많은지 일을 할 때 유튜브를 틀어놓으면 일에는 집중을 하나도 못하고 사연에만 귀를 기울이는 통에 요즘에는 새로운 동영상이 올라왔다는 알림이 떠도 쉽게 누르지 못하고 모아놨다가 자기 전에 한 번에 듣고 있어요. 그만큼 제 인생의 새로운 활력소가 됐답니다. 제가 오늘 써보낼 얘기는 저희 동서와 대판 붙었던 후기 글을 남기려고 해요. 시댁 얘기, 동서랑 싸운 얘기는 종종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장담하건대 제 얘기만큼 호쾌하고 속 시원한 일은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저희 동서가 좀 개념이 없는 사람이어야죠. 원래 싸움이라는 건 이 개념 없는 사람들이랑 할 때가 제일 통쾌한 법 아니겠어요? 세상 물정 모르고 형님한테 아득바득 기어올랐던 동서를 제대로 콱 눌러줬으니까 당분간은 쓸데없이 기어오르는 일이 없을 것 같아서 아주 속이 다 시원합니다. 혹시 사연 듣고 계신 분들 중에서도 경력 단절 여성분들이 많으실까요? 전 이제 회사를 간둔 지 한 10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생각보다 엄청나게 빠른 은퇴를 했죠. 그 뒤에 살림을 하고 집에서 다른 일을 조금씩 건드리고 하다 보니까 시간이 쏜살같이 흘러갔는데 그러면서 제 경력과 커리어도 자연스럽게 거기서 뚝 끊기고 말았답니다. 분명히 집에서 노는 게 아니거든요. 하루 종일 살림하고 제 할 일 하다 보면 그렇게 바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제 주위 사람들의 시선이 묘하게 기분 나쁠 때가 있어요. 어차피 너 놀잖아. 어차피 넌 가정주부잖아. 가정주부는 안 바쁘게 살아요? 살림하시는 분들 다 공감하시죠? 아침에 일어나서 먼지만 털고 밀려있는 빨래만 하고 설거지하고 분리수거하고 하다 보면 그냥 하루가 어떻게 흘러갔는지 모르게 쏜살같이 흘러가 버리는걸요. 이렇게 말도 안 되게 내 하루하루가 날아가고 있다는 것이 억울하기도 한데 주위에서 전업주부라고 너 놀고 있지 않냐는 그런 시선 받을 때마다 좀 어이가 없고 기가 막히긴 해요. 제가 보기엔 그렇게 조롱하는 사람은 다 집안 살림 한 번을 안 도와줘 본 사람들일 것 같아요. 여튼 제가 동서와 한바탕 쌈박질을 한 이유가 바로 그 커리어 때문이거든요. 전업주부인 저를 무시하다가 큰 코 다친 동서의 얘기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저라고 태어나자마자 결혼을 하고 동서를 했겠어요? 어디서부터 얘기를 시작할까 고민을 하다가 그냥 자연스럽게 어떻게 결혼을 했고 어떻게 경력이 끊기게 됐는지 얘기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거기서부터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제가 경력 단절 여성이 된 데에는 아주 필연적인 이유가 있었답니다. 어렸을 때부터 몸이 약해서 늘 골골거려가지고 자리에 앉아서 뭘 하나 진득하게 마치고 끝내본 적이 없어요. 지금도 사연을 쓰기 위해서 앉아있는데 몸이 아파서 몇 번이나 뒤척거리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앉았다를 반복했는지 모르겠는걸요. 선천적으로 면역력이 약해서 조금만 무리해도 온 몸이 염증투성이가 되어버리니까 일상생활을 하는데 무리가 있을 정도였고 학교에서 그 흔한 개근상 한 번을 받아본 적이 없네요. 그나마 다행이었던 건 이런 상황에서 집까지 어려웠다면 제가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도 못하고 마땅한 해결책이 없었을 텐데 다행히 어렸을 때부터 여유로웠던 집안 사정 덕분에 아픈 걸 바로바로 치료할 수 있을 정도의 상황은 됐으니까 그나마 다행이죠. 몸이 아프다는 건 단순히 몸만 아픈 게 아니라 사는 걸 굉장히 피폐하게 만들어요. 생각해보세요. 다른 애들은 학교 끝나고 자기들끼리 팔짱 끼고 돌아다니면서 좋아하는 떡볶이 사 먹고 불량식품 집어먹고 하하호호 하고 있을 동안 전 언제 어디서나 또 염증이나 알러지가 올라올지 모르니까 애들이 그렇게 즐거워하는 모습을 손가락 빨고 구경만 하고 있는 거죠. 얼마나 서러워요. 저라고 애들이랑 어울리고 싶지 않았겠어요. 거기다가 툭 하면 아파서 조퇴하기 일쑤니까 반 애들 사이에서 저는 그냥 조퇴 잘하는 애, 학교 잘 못 나오는 애 정도밖에 되지 않아서 답답하고 힘들더라고요. 제 노력으로 이겨낼 수 있는 부분이 있었으면 얼마든지 노력을 해서 이겨냈을 테지만 선천적으로 가지고 태어난 결함은 극복을 할 수가 없잖아요.
거기다 여기저기 몸이 아프다 보니까 성격도 덩달아 예민해지는 느낌이더라고요. 원래 병원 가서 보면은 아픈 환자들이 간호사한테 툭툭 짜증을 내잖아요. 지금이야 저도 몸이 많이 괜찮아졌으니까 그런 광경을 보면서 저 사람들은 왜 저렇게 모르는 사람한테 짜증을 내고 예민하게 굴어 하고 생각했었는데 옛날 제 모습을 떠올려 보니까 더하면 더했지 덜하진 않더라고요. 귀찮은 치통을 하루 종일 달고 있는 기분이라고 할까요? 그냥 사소한 얘기도 꼬아듣고 내가 아프다고 지금 저렇게 말하는 건가? 내가 못 어울리니까 저렇게 얘기하는 건가? 그렇게 사람들 얘기를 오해하고 곡해하고 돌이켜보니까 저 정말 이상한 성격이었네요. 주변에 왜 친구들이 하나도 없었는지 알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게 답답한 일상 속에서 유일하게 저의 숨통이 되어줬던 것, 유일하게 저의 친구가 되어줬던 존재가 있는데 바로 저희 집 강아지랍니다. 맨날 짜증이 나 있고 집에 와서는 나는 친구도 없다고 죽죽 울고 있으니까 엄마가 어디서 친구네 강아지가 새끼를 낳았다면서 쫑쫑이를 데리고 오셨어요. 그때는 정말 누워있는데 이게 강아지인지 인형인지 했다니까요. 손바닥도 안 올라오는 길이에 새까만 코를 가지고 있었던 나의 사랑스러운 강아지. 아무리 짜증을 내고 이상한 성격을 가감없이 드러내도 유일하게 저한테 무조건적인 사랑을 준 존재가 쫑쫑이가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쫑쫑이는 기르면서 제 상황도 많이 차도를 보이기 시작했고요. 엄마가 저를 데리고 면역 결핍에 유명하다는 병원이란 병원은 다 쫓아다니는 것 같아요. 자다가 갑자기 어디가 아픈지도 왜 아픈지도 모르고 일어나서 비명을 지르는 딸의 모습을 보는 것이 부모님 입장에서는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었겠어요. 병원에 다녀도 이 병은 스스로 극복해내는 수밖에 없다면서 의뢰 의사들이 하는 얘기처럼 끼니를 잘 챙겨 먹고 적당한 운동을 하셔라. 이런 대답밖에 듣지 못했어요. 그때는 저런 소리를 하고 진료비를 받냐고 속으로 욕도 많이 했는데 정말 그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걸 나중에 알고 속으로 의사 선생님들 욕을 했던 걸 죄송해하기도 했었네요. 몸이 그렇게 생겼는데 회사는 어떻게 다닐 수 있겠어요.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남들과 평범한 삶을 꿈꿨던 저는 동기들이 그랬던 것처럼 학교에서 연계해준 직장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업무 특성상 야근이 많았는데 몸이 안 좋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야근을 하다 보니까 몸이 급격히 안 좋아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엄마는 굳이 그렇게 힘들고 벅찬 일 계속 해야 하냐고 저한테 빨리 직장을 관두라고 거의 사정하다시피 했지만 또 제 딴에는 그렇게 쉽게 포기해버리는 게 정말로 이제 일상적인 생활을 포기하겠다는 사형 선고처럼 느껴져서 쉽게 포기가 안 되더라고요. 고작 내 몸 하나 못 이겨서 남들 다 하는 일을 하지 못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끝까지 한번 매달려보자. 뭐 거의 옥이나 다름없었죠. 그렇게 일을 하다가 제 몸이 완전히 고장이 나버리고 말았어요. 그날도 이틀 연속 야근을 하고 아침에 약을 챙겨 먹고 겨우 버티고 있었거든요. 그날따라 아침부터 묘하게 편두통이 오고 으슬으슬 느낌이 들었죠. 아무래도 오늘은 야근을 하면 안 되겠다. 일찍 집에 들어가서 쉬어야겠다 생각만 했어요. 지금 프로젝트 마감 기한 얼마 안 남은 거 다들 알고 있지? 이 프로젝트 팀에 사활이 달려 있어. 이번에도 제대로 못하면 인사고과는 물론이고 팀 쪽에서 다른 부서로 전출시킨다는 얘기도 있으니까 다들 경각심 갖고 일하라고. 내 말 알아들어 다들? 그때 제가 일을 하고 있던 부서가 신규 사업들을 전담해서 처리하는 부서였고 잦은 야근에 몸이 정말 고장나기 직전에 극한 상황까지 나빠지고 있었습니다. 컨디션 관리를 해야 하니까 오늘은 좀 빠르게 일을 마무리해볼까 생각하고 있었는데 훅 치고 들어오는 부장님 얘기에 주변에서 다들 한숨을 푹푹 쉬더라고요. 여기서 몸이 안 좋아서 일찍 집에 들어가 보겠다 얘기를 하면 희대의 역적이 될 것 같은 분위기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난감해하고만 있었어요. 팀원들이 야근하기 전에 저녁을 뭘 먹을지 상의를 하고 있는데 제 바로 옆에 앉아있는 대리님이 그래요. 수미 씨 괜찮냐고요.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고요. 괜히 사람들 앞에서 비실거리는 모습을 티를 내고 싶지도 않고 해서 괜찮다고 얘기를 하고 오늘도 좀 늦을 것 같다고 전화를 하려고 일어나는데 네, 저 그대로 자리에서 기절해버리고 말았잖아요.
바닥에 쓰러지면서 사람들이 어어 하는 소리가 마지막으로 들리고 그대로 까무룩 기억을 잃어버리고 말았죠. 그때 진짜 얼마나 무서웠는지 모르겠어요. 쓰러지면서 서서히 눈이 감겨오는데 사람이 죽을 때 지난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간다고 하더니 이런 기분인가 했었다니까요. 다음날 눈을 뜨니 다행히 명이 그렇게 짧지는 않았는지 병원에서 걱정스러운 얼굴로 저를 내려다보는 가족들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제가 눈을 뜨자마자 엄마가 저를 붙잡고 오열을 하더라고요. 그대로 큰일이라도 나는 줄 알았다고요. 의사 선생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생각보다 심각한 상황이었더라고요. 저는 제 몸이 그렇게 무리를 했다고 생각도 하지 않았는데 약해 빠진 몸이 과로를 견디지 못하고 스위치를 내린 거랑 똑같대요. 앞으로도 이렇게 무리를 해야 하는 일은 당분간 하지 않는 게 좋겠다고 그렇게 딱 잘라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남들처럼 평범하게 사는 게 뭐가 그렇게 어렵다고 전 정말 울며 겨자 먹기로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아무리 남들처럼 사는 게 좋다고 하지만 일단 제가 살고 봐야 하지 않겠어요. 처음에는 그냥 앞으로 이렇게 일상적인 출근조차 어렵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우울하고 답답하더라고요. 그러면 난 무슨 일을 할 수 있지? 이렇게 아무것도 못하는 상태면 난 그럼 너무 쓸모없는 존재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 와중에 강아지를 데려왔으면 잘 키워야지 하는 마음으로 하루에 2번씩 꼬박꼬박 산책을 나갔던 게 기억이 나네요. 제가 집에서 너무 우울해서 아무것도 못하고 끙끙 앓고 있으니까 부모님께서 처음 제안해 주신 내용이 그거였어요. 그럼 집에서 재택으로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보는 게 어떻겠냐고요. 출근이라고 해서 매번 지하철을 타고 직접 회사로 출퇴근을 해야 하는 일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재택근무를 하면 시간을 훨씬 더 아끼는 것은 물론이고 제가 직접 업무량을 조정할 수 있다는 것도 굉장히 매력적인 제안이었습니다. 그런데 일은 원래 마음가짐만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막상 제가 가지고 있는 거라고는 대학 졸업장과 이력서 한 줄 쓰지 못하는 짧은 경력뿐인데 아무리 집에서 일을 하고 싶다고 하더라도 그런 회사에서 저를 뽑아줘야 가능한 일 아니겠어요? 그래도 전보단 좀 활기를 찾아서 재택근무자를 구하는 회사에게 이력서를 작성해서 여기저기 뿌려보고 하는데 연락 한 통이 안 오더라고요. 요즘 취업이 힘드네 어쩌네 하더니 백수가 돼보고 나니까 그걸 너무 잘 알겠더라고요. 부모님은 그런 저를 답답해 하셨어요. 저희 부모님은 따로 일을 안 하시고 일찌감치 사놓은 건물 세 주면서 임대소득으로만 먹고 사시거든요. 부동산 시장이 지금처럼 활발하지 않았던 시기에 일찌감치 사놓은 건물들이 재개발을 거듭하면서 대기업에서 월세를 주면서 들어오려는 자리가 되어가지고 두 분 다 노후는 든든한 건물 덕분에 걱정이 없는 상태였고 저도 상황을 봐가면서 그렇게 건물 관리나 하면서 편안하게 먹고 살았으면 좋겠다 싶으신데 대체 무슨 똥꼬집인 건지 자기 힘든 걸 저렇게 찾아서 하려는지 모르겠다고 답답해 하셨어요. 임대소득으로만 먹고 사는 거 좋죠. 건물주가 되는 게 꿈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제 노력 하나 없이 부모님한테 고스란히 물려받아서 꿈을 이루고 싶진 않더라고요. 돈도 자기가 땀 흘려 벌어봐야 소중한 줄 아는 법이잖아요. 부잣집 딸내미의 배부른 소리로 들릴 수도 있으시겠지만 그런 면에서 저한테 확고한 신념 같은 게 있었어요. 부모님이 아무리 돈을 잘 벌고 부자라고 하더라도 그중에 한 푼도 내 돈이 아니라고요. 저도 제 스스로 돈을 벌고 제 스스로 삶을 꾸려나갈 수 있는 그런 한심하지 않은 인간이 되고 싶다고요. 이력서를 그 당시에 100통도 넘게 돌렸던 것 같아요. 거의 신장 개업한 중국집 찌라시 마냥 돌리고 다녔다고 하는 게 더 잘 어울리겠어요. 그래도 이 중에 한 군데라도 연락이 오겠지 기다려보자 했지만 정말 거짓말처럼 한 군데에서도 연락이 오지 않았고 저도 슬슬 마음이 포기에 가까워지고 있었을 때쯤 저한테 연락 한 통이 왔어요. 제가 이력서를 넣지도 않은 회사에서 말입니다. 제가 그 당시에 강아지를 키우고 있다고 했잖아요. 카카오 스토리나 인스타그램이나 그런 것들 많이 하시죠. 저도 그렇게 제 개인 SNS에 강아지랑 매일같이 산책 간 거, 강아지가 좋아하는 간식 이런 것들 정리해서 글을 쓰는 것을 좋아했어요. 집에서 하루 종일 울적한 얼굴로 박혀 있는 게 얼마나 한심해요.
차라리 그 시간에 나가서 강아지 산책이라도 시키고 강아지 용품은 뭐가 있는지 아이 쇼핑이라도 하고 그러자 하면서 나갔던 거였고 또 그냥 몸만 덜렁 나가기 뭐하니까 나가서 강아지랑 같이 사진도 찍고 글도 올리면서 인터넷상에서 꽤나 인기가 있었어요. 저도 강아지를 키우는 게 처음이라서 잘 모르는 것들도 많았고 이걸 누가 알려줬으면 좋겠다 싶었던 정보를 써서 나눈 것뿐인데 그게 사람들 사이에서 어느 순간 폭발적인 인기를 얻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냥 이것저것 써보다가 좋은 물건에 정착해서 쓸 뿐인데 사람들이 어느 순간부터 제가 쓰는 물건이 뭔지 저는 따로 어디서 좋은 걸 구해다가 쓰는지 막 궁금해해요. 저 이거 써요. 저 어떤 브랜드 써요. 그렇게 댓글로 알려주고 나면 정말 왜 그런지 아직도 이해가 잘 안 되긴 하지만 종종 그 브랜드나 그 제품이 품절돼서 사지 못했다는 댓글이 달리기도 하고요. 참 신기하더라고요. 저한테 연락이 온 업체도 제가 강아지를 키우면서 늘 사료를 구입하는 업체였어요. 지난번에 배송을 보내주신 물건이 잘못됐나 아니면 덕분에 주문량이 늘어서 감사 인사라도 하려고 그러시는 건가 의아해하면서 전화를 받았는데 정말 뜬금없이 저랑 같이 일을 하자고 하시더라고요. 이력서도 한 장 안 보내고 면접을 한번 보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같이 일을 하자는 제안에 정말 그 업체가 맞는지 몇 번이나 확인을 했어요. 아마 반려견 키우시는 분들은 그 사료 회사 이름만 들으셔도 아, 거기 하고 바로 아실 거예요. 정말 구매를 많이 하는 곳이거든요. 처음에는 요즘에 취업을 빌미로 사기치는 곳이 많다고 해서 처음 전화 왔을 때 이런 거 하지 마시라고 매몰차게 얘기를 하고 전화를 끊어버리기까지 했다니까요. 나중에 미팅할 때 그 얘기를 꺼내시는데 민망해서 아주 혼이 났습니다. 여튼 제가 그렇게 전화를 끊어버리고 나니까 자기들이 정말 사기치려고 연락한 게 아니라 제대로 된 업체라면서 회사 명함을 문자로 한 장 보내주셨고 그제서야 허겁지겁 연락을 해서 어떤 일로 저한테 전화를 했는지 여쭸죠. 안녕하세요. 저희가 지금 재택으로 마케팅 진행해 주실 마케터분을 찾고 있는데요. 저희 제품에 대해서 꾸준히 상세하게 후기를 올려주시는 거 저희도 잘 보고 있거든요. 애견 쪽으로 관심도 많으시고 관심을 가져주시는 분들도 많아서 저희 제품을 대표적으로 홍보하는 글을 발행해 주시면 저희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서요. 혹시 지금 따로 하고 계신 일이 있으신가요? 저희 사장님이 꼭 같이 일을 했으면 좋겠다고 하시는 일이 있어도 투잡처럼 진행하실 수 있게 편의를 봐주신다고 하시니까 한번 잘 고민하고 연락 부탁드릴게요. 전화를 끊고 나서 얼마나 기쁘던지요. 심장이 뻥 하고 터져버리는 줄 알았어요. 고민해보고 연락을 드리겠다 대답하고 전화를 끊었지만 지금 당장이라도 다시 전화를 걸어서 그거 제가 하겠다고 소리라도 지르고 싶었다니까요. 그때 저희 강아지가 얼마나 복덩이 같던지요. 하마터면 장기 백수가 될 뻔한 저에게 일자리까지 찾아줬으니 얼마나 고마워요. 저희 복덩이가 일자리만 물어다 준 줄 아세요? 제가 남편이랑 결혼을 하게 된 계기도 이 일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저한테는 일과 사랑을 동시에 쟁취할 수 있는 기회를 준 어마어마한 복덩이죠. 부모님께도 이런 일을 한번 시작해 보려고 한다 말씀을 드리고 우선은 출퇴근 없이 집에서 컨디션 조절을 해가면서 일을 할 수 있다는 얘기에 부모님께서도 크게 기뻐하셨어요. 크게 고민도 하지 않고 바로 연락을 해서 일을 하겠다고 얘기를 했고 업체에서는 저를 관리할 수 있는 관리자 한 명을 붙여주겠다고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재택으로 근무하니까 출퇴근하는 직장이랑 달리 사원들을 일일이 관리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5명당 1명씩 그렇게 관리자를 붙여줘서 근태나 업무 연락을 주고받을 수 있게 하는 것 같더라고요. 예상들 하셨겠지만 저한테 배정된 담당자가 바로 저희 남편이었어요. 메일이나 전화로만 연락을 주고받고 실제로 만날 일은 없었는데 뭔가 펜팔 친구 하나가 생긴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고 즐겁더라고요. 원래 이쪽 일을 하셨던 거예요? 글 쓰는 걸 보니까 경력직처럼 매끄러운 느낌이 있어가지고 왜 이렇게 좋은 인재를 이제 알아봤는지 모르겠네요. 딱히 수정하실 부분도 없는데요. 저도 이대로 회사 들어가서 결제 올릴게요. 수고하셨어요. 사람이 사랑에 빠지는 순간이 언제라고 생각하세요? 우연히 나간 소개팅 자리에서 내 이상형에 꼭 부합하는 외모의 남자를 만났을 때?
아니면 힘들 때 옆에 있어주는 사람에게? 물론 다양하고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사랑에 빠지겠지만요. 전 그랬어요. 저의 진가를 알아봐주는 사람, 나의 숨은 능력을 끌어내주는 사람을 만났을 때 사랑에 빠진다고요. 저희 집 강아지가 그래요. 잘한다, 잘한다 하고 간식 주고 칭찬해주면 가만히 놔둬도 자기가 칭찬받고 싶어서 일부러 제 앞에 와가지고 애교 부리고 재롱을 피워요. 귀여운 강아지의 모습을 보면서 남편도 나를 지금 이렇게 기를 들이는 건 아닐까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것도 잘한다, 저것도 잘한다. 칭찬을 어찌나 아끼지 않는지 이 사람 옆에 있으면 정말 제가 대단한 사람이라도 된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자존감이 채워지는 기분이라고 해야 하나요? 항상 그렇게 비대면으로 업무 처리를 하니까 남편과는 친해질 수 있는 접점이 전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또 한 번 굉장히 우연한 기회를 통해 남편과 친해지게 됐어요. 평소와 다를 바 없이 일을 하고 있는데 남편한테 문자가 한 통 왔더라고요. 다른 일을 준비하느라 앞으로 담당자의 역할을 계속하지 못할 것 같다는 내용이었죠. 전 그 문자를 보자마자 이게 무슨 일방적인 이별 통보인가 싶더라고요. 회사에 급하게 전화를 했죠. 담당자가 바뀐다는 얘기 따로 듣지 못한 것 같은데 지금 어떻게 된 일이냐고 하니까 개인적인 사정으로 퇴사를 하게 돼서 곧 새로운 담당자를 배정해주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사실 따지고 보면 별일 아니잖아요. 그냥 같이 일하던 사이고 단순히 담당자 하나만 바뀌는 것뿐인데 그러면 또 바뀐 담당자랑 일을 잘하면 그만이잖아요. 그렇게 간단한 일인데 막상 또 그만둔다고 하니까 마음이 너무 서운한 거예요. 이 사람만큼 제 능력을 높게 평가했던 사람을 만나본 적도 없었고 일을 할 때 이만큼 잘 맞았던 사람도 없는데 이대로 영영 좋은 인연을 놓치게 되는 걸까 봐요. 그래서 조금 우습고 유치한 수작이긴 한데 제가 먼저 만나자고 연락을 했어요. 그래도 오랜 시간 동안 담당자 역할을 하면서 이런저런 도움을 많이 주셨었는데 관두시게 될 때 인사라도 제대로 하고 싶다. 제가 밥이라도 사겠다. 적극적으로 어필을 했죠. 남편도 영 싫지만은 않은지 아니라고 뭘 사도 본인이 저 때문에 고마운 게 더 많은데 자기가 사겠다고 그렇게 처음으로 남편과 밖에서 만나는 사적인 약속을 잡게 됐어요. 아무리 그래도 제 나이가 있는데 저도 연애 경험은 꽤나 있는 편이거든요. 그런데 마치 태어나서 처음 데이트를 하는 것처럼 묘하게 설레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비대면으로만 연락을 주고받던 두 사람이 처음으로 대면을 하게 됐습니다. 진중한 목소리에 큰 키, 언젠가 머릿속으로 그려봤던 이미지보다 훨씬 더 괜찮은 사람이 나와 있어서 깜짝 놀랐어요. 왜 갑자기 일을 관두게 됐냐고 물어보니까 이 일을 하다가 흥미가 생겨서 직접 자기 사업을 꾸려보려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은 원래 마케팅 분야에서 오랫동안 공부를 하고 언젠가 자기 사업을 꾸릴 생각으로 이 일도 경험 삼아 해봤던 거라고 하더라고요. 이 길이 본인한테 맞지 않나 어떤 일을 할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하나 고민하고 있던 찰나에 저를 만나게 됐고 그래서 정말 즐겁게 일을 할 수 있었다고 다시 한번 고마움을 표했습니다. 뭔가 아쉽더라고요. 저도 이렇게 잘 맞는 사람 또 만나기 어려울 것 같고 그래서 제가 먼저 그랬어요. 나중에 사업체를 차리게 되면 저도 거기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없겠냐고요. 사실 지금 다니고 있는 곳도 꽤나 높은 연봉에 계약을 한 거라서 마음은 굴뚝 같지만 비슷한 대우를 해줄 수 없을 것 같다고 그래요. 저는 돈 때문에 일을 결정하고 그런 사람 아니라서요. 오히려 10년 후에 남편이 하고 있는 사업이 얼마나 커질지 생각해보면 영 손해보는 장사는 아니다 싶어서 연봉은 얼마든지 낮춰갈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연락 달라고 했죠. 뭐 회사에서는 중요한 인력 자원 빼간 사람이라고 한동안 욕을 먹었을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저는 남편과 같이 사업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남편이 아니라 동업자의 개념에 가까웠어요. 지금도 평소에는 사이좋게 하하호호 웃고 떠들다가 일 얘기만 나오면 둘 다 돌변해서 진중한 태도로 회의를 진행하게 될 정도로 공과 사 모두가 잘 맞았고요. 동업자라는 타이틀 달고 그 이상의 관계 발전은 없을 거라 생각했었는데 사람이 그렇잖아요. 어느 순간부터 부모님보다 더 자주 연락하는 사람이 남편이 되고 비단 일 때문이 아니어도 생각날 때마다 연락을 하게 되고 그러다가 같이 밥도 먹고 차도 마시고 영화도 보고
이게 대체 무슨 관계인가 머릿속이 복잡할 때쯤 남편이 먼저 연애를 했으면 좋겠다고 고백을 해왔고 그렇게 저의 긴긴 짝사랑도 막을 내리게 됐습니다. 이러다가 고백은커녕 남주는 일 생길까봐 걱정을 했는데 그래도 제때 고백을 해줘서 참 다행이더라고요. 뭐 톡톡 사연 종종 올라오는 친정과 시댁의 열렬한 반대, 저희 그런 거 전혀 없었어요. 시부모님도 얼마나 좋은 분이신지 제가 건강이 안 좋다는 게 혹시 흠이 될까 싶어 걱정하시는 부모님에게 몸이 안 좋으면 저희가 더 귀하게 대접하면 될 일이라며 딱 잘라서 얘기하시는데 어찌나 고맙던지요. 병원에서 아이를 가질 준비를 하려면 더욱 스트레스 받지 않고 안정을 취해야 한다고 얘기를 해줘서 저를 뜯어 말리는 주변 사람들 때문에 남편을 따라 출퇴근하는 것은 관두게 됐어요. 다만 급하게 제가 필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대타처럼 집에서 살림을 돌보며 사부작 일을 하는 전업주부가 됐습니다. 몸이 안 좋으니까 더 귀하게 대접을 해주시겠다는 시부모님의 얘기가 거짓말 같으시죠? 아무리 그래도 시댁에 시집을 온 건데 그런 시부모님이 어디 있겠냐고요. 그런데 저 농담 안 하고 친정 가면 시댁으로 다시 가고 싶다고 노래를 불러요. 힘든 일이라면 손에도 못 대게 하고 그렇게 금이야 오기야 키워주셨는데 시댁에서 받게 된 사랑에 비하면 세 발의 피라고 해야 하나요? 시부모님이 저를 그렇게 예뻐해 주시는 게 된 것도 결국 따지고 보면 제 칭찬을 입이 마르고 닳도록 해댄 신랑 덕분인 것 같긴 해요. 뭐 요즘 일이 잘 되는 것도 다 제가 도와줘서 그런 거고 자기가 그렇게 사업을 준비할 수 있게 된 것도 다 이 사람 덕분이고 그렇게 뭐가 잘 됐다 하면 다 이 사람 덕분이라고 하는데 사실 전 뭐 한 것도 없는걸요. 그런데 그걸 시부모님께서 알 턱이 있어요. 그냥 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우리가 정말 며느리를 잘 얻었나 보다. 저렇게까지 좋아하는 거 보니까 결혼 잘 시켰다 하시는 거죠. 아직 결혼을 안 한 친구들한테 제가 그래요. 뭐니 해도 말 예쁘게 잘하는 사람 만나야 한다고요. 그래야 같은 소리를 해도 더 기분 좋고 싸울 일도 없다고요. 그렇게 집에서 사랑만 무럭무럭 받고 자라면서 몸도 서서히 건강해졌고 저희에게도 그렇게 기다리던 아이 소식이 찾아오게 됐습니다. 그것뿐만이게요. 겹경사라고 시동생도 혼전 임신으로 결혼을 하게 돼서 저희 집에는 졸제 새로운 식구가 3명이나 들어오게 됐답니다. 전 결혼을 하기 전에 시누이나 동서에 대한 로망이 있었어요. 평소에도 항상 여자 형제가 있는 친구들이 되게 부럽더라고요. 제가 외동이라서 그런 것도 있지만 여자 형제랑 친구처럼 꼭 붙어 다니면서 같이 쇼핑도 하고 서로 옷도 바꿔 입고 하는 거 있잖아요. 물론 실제로 여자 형제가 있는 친구들한테 물어보면 겨우 그런 이유 때문에 여동생 갖고 싶은 거냐고 네가 진짜 여동생이 생기면 그런 소리 절대 못한다고 콧방귀를 끼긴 했지만요. 그래서 손아래 동서가 들어온다는 소식에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저보다 나이가 꽤 많긴 했지만 동서는 대기업 과장을 하다가 급하게 아이가 찾아와서 육아휴직을 쓰고 직장을 잠시 쉬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전 회사 생활을 제대로 해본 적이 없으니까 대기업 과장이라는 직함이 너무 화려하고 멋있어 보이는 거죠. 다른 사람은 몰라도 시댁 식구 중에서 동서랑은 꼭 친하게 지내야지. 가족이 아니면 저런 사람이랑 어떻게 친하게 지내겠어.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더군다나 비슷한 시기에 임신을 하게 됐으니까 서로 정보 공유할 일도 많고 후에 나올 아이들도 서로에게 좋은 친구가 되어주지 않을까 싶었죠. 그런데 그렇게 단꿈을 꾸고 있는 건 오직 저뿐이었나 봅니다. 동서는 그냥 저를 싫어했어요. 무슨 말로 설명을 하는 게 좋을까? 동서는 저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동서는 저를 불편해했어요? 아니요. 이런 말로는 설명이 안 돼요.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동서는 그냥 저를 싫어했던 게 맞는 것 같아요. 동서는 묘하게 자격지심이 있었는데요. 대기업에서 과장까지 하던 본인이 지금 애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육아휴직을 쓰고 있는 상황이고 언제든지 회사로 다시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을 항상 강조하면서 말했어요. 그런데 아시잖아요. 누군가 뭘 엄청나게 강조해서 말하면 그게 본인한테 가장 약한 부분이라는 걸요.
저희 신랑한테 얘기를 들어보니까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육아휴직을 쓰고 복귀를 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더군다나 대리 이상, 그러니까 과장, 차장, 부장급 정도는 거의 육아휴직을 쓰고 나면 자리를 뺏긴다고 보는 게 맞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렇게 더 묻지도 않았는데 자기는 애 낳고 나면 금방 회사로 복귀할 거라고 그렇게 힘을 주어서 얘기를 했구나 싶어서 좀 짠하기도 하더라고요. 제가 동서가 회사에 돌아가든 말든 뭐 큰 관심이 있었겠어요. 뭐 제가 동서한테 월급 받고 사는 것도 아닌데요. 그런데 동서가 하는 행동을 보면 가끔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동서한테 뭐 월급을 타서 쓰는 고용인인가 하고요. 저도 그래도 눈치가 영 없는 사람은 아닌데 얘기를 할 때 들어보면 은근히 제가 집에서 일하지 않는 것을 부러워하는 것 같으면서도 뒤로는 은근슬쩍 저를 돌려가는 것 같다고 해야 하나요? 제가 그렇게 느낀 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저희가 아무래도 둘 다 임신을 하고 집에 있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시어머니가 임산부한테 좋은 거라고 하면서 이것저것 많이 챙겨주세요. 그날도 산모한테 좋은 철분제랑 뭐 영양제들 많이 사다 놓으셨다고 동서랑 저한테 와서 가져가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영양제만 쏠랑 들고 가기가 뭐해서 제가 나눠 먹을 간식을 사들고 갔죠. 그래도 이거 챙겨가지고 다 같이 티타임이라도 가지면 좋겠다 싶어서요. 아유, 너는 몸도 무거운 애가 뭘 이런 걸 사왔어. 집에도 간식 많은데. 예쁘게도 생겼다. 고마워, 잘 먹을게. 내가 금방 차 가지고 나올 테니까 여기 접시 좀 담아줄래? 날씨가 더워가지고 간식으로 수박 한 통을 사갔어요. 어머님이 뭘 이런 걸 다 사왔냐고 그러시더라고요. 어머님도 저만큼이나 과일을 좋아하시는 걸 잘 알고 있으니까 특별히 신경 써서 사온 거거든요. 여러분은 저 얘기 들으면 어머님이 제가 사온 간식을 싫어해서 하시는 말씀으로 느껴지시나요? 뭘 이런 걸 다 사왔냐는 얘기를 고지고대로 듣는 사람이 어딨냐고요. 그냥 고맙다, 잘 먹을게를 돌려서 표현한 거잖아요. 흔한 인사치레요. 그런데 그걸 말 뜻 그대로 이해를 하고 꼬아듣는 사람이 저희 집에 있었네요. 바로 저희 동서요. 어머, 형님 사회생활 안 해봐서 잘 모르시나 본데 간식으로 이런 거 사오면 욕먹어요. 저 예전에 회사 다닐 때 선물로 수박 들어오면 누구 고생시키라고 이딴 간식 사왔나 직원들끼리 욕하고 그랬는데 형님은 사회생활 안 해보셨다더니 확실히 티가 나네요. 웃기지도 않은 얘기를 저 혼자 호호 웃으면서 하는데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저랑 어머니랑 둘 다 벙쪄가지고 지금 이게 무슨 소리를 하는 건가. 그래도 제가 정말 다행인 게 제가 너무 어이가 없어서 아무 말도 못하고 있으니까 어머님이 얼른 가운데서 중재를 해주시더라고요. 내가 수박 좋아하는 거 알고 큰애가 신경 써서 사온 것 같은데 괜한 소리 한 것 같다고요. 주부 생활이 몇 년 차인데 수박 써는 게 귀찮아서 못 먹겠니? 없어서 못 먹지 하고 되려 면박을 주시더라고요. 그제야 어머님이 그냥 인사치레로 하신 말씀인 걸 안 건지 자기가 뭐 비하할 의도로 얘기한 거 아니라고 황급히 변명을 하고 저는 그 사이에서 괜히 분위기가 어색해지고 민망해질까 봐 그냥 아무 말도 안 하고 참고 넘어갔어요. 그런 일이 한두 번이었으면 저도 실수인가 보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몇 번이나 그런 일이 있고 나니까 너무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냥 속 시원하게 왜 말을 그따위로 하냐고 따박따박 따지고 싶었는데 전 나이 많은 손 아래 동서가 그렇게 불편하게 느껴지는지요. 제가 무슨 소리만 하면 득달같이 달려들어서 딴지를 거니까 괜히 스트레스 받지 말자 하고 말았어요. 엄마가 너무 미련하게 스트레스 관리 못한 탓이었을까요? 3개월도 되지 않은 시점에서 저는 선물같이 찾아온 소중한 아이를 그만 잃고 말았습니다. 속옷에 피가 비친 걸 보고 정말 울면서 미친 듯이 병원으로 뛰어간 것 같아요. 임신을 한 이후에 스트레스도 받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고 무리해서 일을 하는 일도 없었고 몸에 좋다는 것들은 다 챙겨 먹으면서 그렇게 건강한 아이를 갖기 위해서 노력했는데 제 수많은 노력이 모두 물거품으로 돌아간 것 같았어요. 유산이 됐다는 얘기가 의사 선생님 입에서 나오고 전 정말 병원 바닥에 엎드려서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세상 모든 게 다 내 탓인 것 같고, 내가 잘못해서 아이가 떠나간 것 같고, 남편도 옆에서 눈물을 훔치면서 아이는 다시 가지면 되지만 당신이 마음 아픈 모습을 지켜볼 수 없다고 그렇게 눈물로 위로를 건넸죠. 당연히 집도 난리가 났어요. 시어머니, 시아버지, 시동생 모든 사람이 총출동해서 병원으로 달려왔죠. 다들 저 괜찮냐고, 제 몸만 건강하면 다행이라고 다들 자기 일처럼 슬퍼해 주셔서 조금은 위로가 됐다고 해야 하나요? 뭐 말이 좋아 위로가 된 거지. 솔직히 아이를 잃은 슬픔을 어떻게 메울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괜한 트집을 잡으려는 게 아니라 그렇게 온 가족이 저의 소식을 듣고 병원으로 달려왔는데 시동생은 보이는데 동서는 코빼기도 안 보이는 겁니다. 아무리 그래도 병문안 정도는 올 수 있지 않나 싶었는데 시어머니도 똑같이 생각하셨는지 둘째는 어딨냐고 시동생에게 따져 물으시더라고요. 뭔가 대답을 회피하려는 것처럼 어물쩡하면서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올 수가 없었다고 그래요. 아무리 그래도 손윗 사람이 이렇게 안 좋은 일이 생겨서 누워있는데 아무리 몸이 아프고 홀몸이 아니어도 그렇지만 전화로 괜찮냐고 안부도 못 물어봐? 그건 경우가 아니지. 어머님은 화를 내시면서 동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몇 번 가고 동서가 콜럭거리면서 전화를 받더라고요. 스피커폰으로 되어 있어서 저도 전화 내용을 다 듣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동서는 급작스럽게 감기 기운이 찾아와서 괜히 병원에 갔다가 형님 몸도 안 좋으신데 옮길까봐 싶어서 병문안을 못 갔다고 죄송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거기다 대고 제가 뭐라고 하겠어요. 어머님도 몸조리 잘하고 아무리 그래도 전화로 괜찮냐는 연락 정도는 하는 게 예의에 맞다면서 조금 단호하게 얘기를 하셨고요. 그렇게 전화가 마무리되는 줄 알았는데 전화를 끊는 것을 깜빡하신 어머님이 계속해서 통화를 켜놓은 상태에서 동서는 전화가 끊겼다고 생각을 했나 봐요. 본인 친정 식구랑 얘기를 하는지 친구랑 얘기를 하는지 모르는데 그 뒤에 전화기에서 나온 동서의 얘기를 듣고 저희 가족들 모두 경악했습니다. 아니 왜 그 나이 어린 형님 노릇하는 애 있잖아. 유산했대잖아. 병원에 왜 안 와보냐고 난리야 난리. 뭐 대수라고 진짜. 괜히 갔다가 나도 재수 온 붙으면 어떡해. 안 가길 잘했지 뭐. 대충 아프다고 핑계 댔으니까 다들 그러려니 할 거야. 동서의 얘기에 화가 치밀어 올라서 저는 빽 하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시동생도 전화기에 대고 지금 당신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면서 다그치고 동서는 당황한 건지 전화를 뚝 끊어버리더라고요. 아이를 잃은 서름도 채 가라앉지 않았는데 괜히 나쁜 운이 묻어서 자기도 유산이 되면 어떻게 하냐고 그런 소리를 하는 걸 들었으니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꾹 참고 있던 게 뻥 하고 터져버린 느낌이더라고요. 어떻게 그딴 소리를 할 수 있냐고 그게 지금 말이냐고 미친 듯이 소리를 지르니까 남편은 어쩌면 좋냐고 울면서 저를 끌어안고 죄 없는 시동생이 무릎을 꿇고 자기가 제대로 단속을 못 시킨 탓이라고 차라리 자기를 두들겨 패라고 하더군요. 너는 지금 그 애가 그렇게 아픈 척을 하는 걸 알고 있었단 말이야? 알고도 이렇게 뻔뻔하게 병문안을 와? 당장 이혼해라. 나는 그딴 며느리한테서 네 핏줄이 나온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도 없고 꼴도 보기 싫으니까 좋은 말로 할 때 당장 이혼해. 알겠어? 아버님이 마누라 간수를 어떻게 하는 거냐고 시동생의 뺨을 후려치고 시동생은 고개를 푹 숙이고 자기도 저런 사람인 줄 정말 몰랐다. 아프다고 절대 안 간다고 난리를 치길래 애까지 가진 사람한테 스트레스 주기 싫어서 괜히 말을 전하지 않았을 뿐이지 속으로 저렇게 끔찍한 생각을 하고 있을 줄 몰랐다고. 자기도 더 이상 정 떨어져서 같이 살 수 없겠다 싶으니까 빠른 시일 내로 관계를 정리하겠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시동생이 아무리 제 앞에서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이고 빌어도 이미 상처받은 제 마음이 쉬이 풀릴 일은 없었고요. 제가 됐다고 사과받아야 할 사람은 따로 있는데 왜 애먼 사람이 무릎을 꿇고 있냐고 일어나라고 시동생을 일으키고 가족들이 놀란 저를 다독여 줬습니다. 저는 남편까지 자리에서 다 물리고 잠깐 혼자서 생각할 시간을 좀 갖고 싶다고 그렇게 시댁 식구들을 모두 집으로 돌려보냈어요.
왜 내가 이 집에 시집을 와서 이런 취급을 받고 있는지 어이가 없기도 하고, 그렇다고 시부모님이나 시동생이나 남편을 미워하는 건 또 미워해야 할 대상이 잘못된 것 같고, 보아하니 시동생도 이 일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던 눈치였는데 대체 어떻게 그렇게 끔찍한 생각을 하면서 가족들을 빤히 속일 수 있었던 건지, 여기서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는 게 현명한 결정일지 오만 가지 생각이 다 들었죠. 하지만 곧이어 저는 그런 고민을 정말 깔끔하게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단판 지을 상대, 집안을 이렇게 쑥대밭으로 만든 장본인이 병실로 찾아왔거든요. 아마 본인도 전화를 끊고 나서 잘못된 걸 느꼈겠죠. 시동생의 등살에 떠밀려서 사과를 하러 온 건지 사람 속을 긁으러 온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문을 열고 눈치를 보면서 들어오는 동서의 얼굴을 보니까 간신히 가라앉혀 놓은 속이 다시 뒤틀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죄송하다면서 음료수병을 내밀길래 제가 그걸 그대로 병실벽에다 집어 던졌어요. 왜 이제 와서 뻔뻔하게 나는 전화가 끊긴 줄 몰랐다. 그럴 의도로 얘기한 게 아니다. 뭐라고 변명할 건데? 그동안 나를 그렇게 미워하더니 애 떨어져서 속으로 아주 쌤통이라고 생각하겠다? 나이 어린 게 형님 행세를 하니까 그게 그렇게 꼴보기가 싫었어? 아무리 그래도 사람이 할 말이 있고 안 할 말이 있지. 어떻게 나한테 그딴 소리를 짓거려. 하다못해 애까지 가지고 있는 사람이 대체 나중에 무슨 업보를 돌려받으려고 그런 소리를 해? 제가 울면서 소리를 지르고 그 상황에서 동서는 이제 자기 편이 한 명도 없다고 느낀 건지 이제 아주 대놓고 정신을 놔버리더라고요. 동서 입에서 쏟아지는 막말을 듣고 있기 기가 막혀서 또 한 번 정신줄을 놓을 뻔했다니까요. 사과를 하러 온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까 그냥 칼로 나 탁탁 찔러놓고 확실하게 죽으라고 쑤시려고 온 거구나. 동서의 그 악랄함에 치가 떨렸습니다. 형님, 사과를 하면 손윗사람이 돼서 받아줄 줄도 아셔야죠. 형님이 아무리 여기서 날뛰고 뭐라고 해봤자 저 뱃속에 이 집 손주 있는 사람이에요. 이제 형님은 애도 없으니까 이게 유일한 손주인 건 아시죠? 손주까지 베고 있는 저를 이 집에서 쫓아낼 것 같으세요? 아니면 애도 없는 형님이 먼저 쫓겨날 것 같으세요? 전 안 봐도 알 것 같은데? 전 아픈 배를 부여잡고 침대에서 겨우 일어나서 온 힘을 다 쥐어짜서 동서의 뺨을 짝 하고 후려 갈겼습니다. 얼마나 세게 때렸는지 동서는 그대로 배를 부여잡고 병실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표독스러운 얼굴로 저를 쳐다보면서 계속 뭐 악마라도 들린 것 마냥 끔찍한 얘기를 쏟아내는데 그때 결심했죠. 아, 이 사람은 우리 집에 더 있어서는 안 될 사람이구나. 시동생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이렇게 징그러운 사람이 우리 집에 식구로 계속 함께하는 건 안 될 말이겠구나 싶더라고요. 대체 형님이 뭐라고 그렇게 온 가족이 감싸고 돌아요? 임신도 똑같이 했고 나도 똑같이 며느리인데 왜 너만 그렇게 예쁨을 받아야 하냐고. 이제 애도 없는 게 네가 이 집에서 제대로 대우나 받을 수 있을 것 같아? 어? 내가 얼마나 죽어라 열심히 회사를 다녔는데 니까짓 게 뭐라고. 니까짓 게 뭔데. 애도 없는 게 이번엔 또 언제까지 유산 핑계 대면서 침대에서 누워있을 건데. 이제 애도 없으니까 나가서 일해야지. 왜? 일할 능력이 없어서 못하니? 동서 뱃속에 있는 아이를 생각하면 차마 심한 말이나 행동을 못할 것 같은데 그 아이도 제 탓을 하면 안 되죠. 자기가 우연찮게 배를 빌리게 된 표독스러운 자기 엄마를 탓할 일이죠. 아직도 정신 못 차린 것 같아서 말이 끝나기 무섭게 다시 한번 따귀를 세차게 연거푸 때렸습니다. 얼굴을 부여잡고 씩씩거리면서 저를 쳐다보길래 한마디 해줬어요. 뭐? 일할 능력이 없어? 내가 집에서 남편 일 도와주면서 한 달에 받는 돈이 얼만데 너까짓 게 어쩌다가 운 좋게 대기업 들어가서 넌 평생 자랑할 게 그거 하나밖에 없니? 결혼했다고, 애 가졌다고, 집에서 물려준 건물만 몇 채고 그렇게 내 앞으로 다달이 들어오는 월세만 3천이야. 이 멍청한 거사. 네가 진짜 나를 무서워해야 할 이유가 뭔 줄 알아? 네 뱃속에 있는 그 알량한 아이를 방패 삼아가지고 어떻게든 이 집에 아득바득 붙어있을 생각인가 본데
너 다 들켰어. 그렇게 가증스럽고 뻔뻔하게 아기를 무기 삼으려고 드는 것도 네가 속은 얼마나 새까맣게 썩어있는 인간인지도 이제 너 더 이상 거짓말 못한다고. 적어도 남한테 그런 못된 소리 짓거리면 너한테 몇 배 돌아오는 것은 생각하고 짓거렸어야지. 제가 박장대소를 하면서 동서의 처지를 비웃자 동서는 그럴 리가 없다면서 저 같은 사람이 어떻게 건물주냐고 말도 안 된다고 현실을 부정하더군요. 그리고 아무리 그래도 자기는 이 집에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됐다면서 제가 무슨 수를 써도 자기를 쫓아낼 수 없을 거라고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뻔뻔하게 저한테 계속 빽빽거리면서 소리를 지르는 거 아니겠어요. 전 기가 막혀서 동서 뒤를 향해 손짓을 했습니다. 문 앞에서 이 상황을 다 지켜보고 있던 어머님이 들어와서 동서의 머리채를 잡아서 일으켜 세우시더라고요. 이런 고얀 것, 어떻게 한 식구한테 그런 헛소리를 할 수가 있어? 넌 지금 이 순간부터 내 며느리도 아니고 다시는 꼴도 보기 싫으니까 니네 친정으로 꺼지든 어디로 꺼지든 당장 내 눈앞에서 사라져. 알겠어? 뭐하고도 서 있어? 이 벌레 같은 인간 당장 여기서 안 끌어내고. 시어머니를 보자마자 당황한 동서가 어머님이 잘못 들으신 거라면서 상황을 오해하시는 것 같은데 절대 그런 거 아니라고 또 거짓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시동생은 정남이가 다 떨어졌다는 표정으로 동서의 팔을 붙잡아 질질 끌고 나가고 제가 그 뒤에 마지막으로 한마디 더 해줬습니다. 뭐?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건물주냐고?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냐고? 이제부터 잘 구경해. 내가 한 번도 형님 노릇하면서 우리 동서를 찍어 누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이제부터 내가 가진 돈, 권력, 명예든 뭐든 다 이용해서 동서가 다시는 그 애랑 우리 집 근처에 얼씬도 못하도록 제대로 밟아 눌러줄 테니까 어디 열심히 버둥거려 봐. 끝까지 눈물 가득한 눈으로 저를 째려보며 동서가 그렇게 병실 밖으로 질질 끌려 나갔고 남편은 저런 미친 인간이랑 한 식구로 살고 있었을 줄 몰랐다면서 이제 남들이 뭐라고 하든 신경 쓰지 말라고 가족들이 저를 지켜주겠다고 그렇게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오히려 고맙더라고요. 아이를 잃은 슬픔보다 동서에 대한 분노 때문이라도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으니까요. 그래서 동서는 어떻게 됐냐고요? 시동생도 더 이상 그런 끔찍한 인간과 함께 살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린 모양입니다. 동서와의 이혼 소송이 진행 중이고 저는 약속대로 이혼 소송을 통해서 동서가 저희 집에 있는 무엇이든지 단 한 톨도 가져갈 수 없도록 최고의 변호사를 선임해 시동생의 소송을 도울 예정이에요. 자기가 불리한 상황은 또 기가 막히게 알아서 얼마 전에는 저랑 따로 얘기를 나누고 싶다는 연락도 왔었는데 제가 전화해서 욕을 한바탕 하고 끊어줬어요. 저한테 다시 연락하고 싶으면 변호사를 통해서 연락을 하라고요. 제가 이를 악물고 싸운 덕에 아마 동서는 정말 한 푼도 이 집에서 가져갈 수 없을 겁니다. 비록 아이는 세상을 떠났지만 이렇게 가족끼리 의지하고 살다 보면 언젠가 저한테도 다시 한번 좋은 소식이 찾아올 거라고 그렇게 기대하고 있어요. 동서라는 악인을 통해 오히려 가족의 사랑을 다시 한번 알 수 있는 기회였네요. 제발 동서가 언제 어디서든지 영영 불행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도 사연을 써볼 수 있는 날이 올까 했는데 최근에 저희 가족에게 기적 같은 일이 생겨서 이것을 많은 사람들과 나누고 싶은 마음에 적게 됐습니다. 여러분들은 기적을 믿으시나요? 전 사실 그런 쪽에 대해선 비관적이라고 할까요? 믿지 않는 편이었는데 이번 일을 통해 우리 삶에 그런 것이 실제로 작용한다는 것을 확신하게 됐어요. 저에게는 가장 소중한 존재가 바로 저희 가족이에요. 무뚝뚝하지만 듬직한 우리 남편, 제 아빠를 많이 닮아 말수는 없지만 속썩이지 않는 두 딸, 이 세 명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고 귀한 존재들이랍니다. 처녀 시절은 다소 소심하고 예민하던 소녀였던지라 저 하나 추스르기 바빴고 같이 일하는 동료들이나 친구들하고도 서먹서먹했어요. 친구 일할 것도 없고요. 그러니 제 안엔 분노나 원망 이런 감정들이 잔뜩 쌓여 있었지 좋은 것들은 거의 없었고요.
그런데 결혼을 하고 나니 또 다른 세상이 펼쳐지는데 지금껏 제가 경험하지 못한 안정감과 편안함이 있더라고요. 그게 바로 가정이란 이름이었고요. 마치 비를 막아주는 우산처럼 저를 감싸주는 가정이 있기에 그 안에서 엄마로서 한 뼘 더 성장하며 살았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단 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마음속 해소되지 못한 감정의 덩어리가 하나 있었으니 바로 그건 죄책감이었어요. 여기서부터 제 얘기를 시작해야 할 듯하네요. 전 남편과 이렇게 결혼하기 전 그 시절을 훨씬 거슬러 올라간 어린 시절, 그때부터 얘기를 해야 할 듯합니다. 사실상 저의 유년 시절을 떠올리면 괴롭고 상처가 많았던 시절이라 쉽사리 얘기를 꺼내기가 힘들어요. 일단 부모님의 양육 과정에서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도박장에서 이름을 꽤나 날리고 다니셨던 도박꾼이셨고, 어머니는 시장 한 구석에서 생선을 팔며 생계를 도맡던 가장이셨어요. 사실 어머니가 가장이나 다름없었으니 저나 어린 동생 순애는 어머니에게 돈을 타가 학교에 낼 돈이나 끼니를 해결해야 했죠. 어머니는 장사가 언제 안 될지 모른다며 최소한의 돈을 주는 것에도 인색하셨습니다. 저는 그렇다 치고 동생이 하루 종일 쫄쫄 굶어 배가 고프다며 칭얼거려도 팔고 남은 생선 하나 구워주시며 그거 먹고 조용히 하고 있으라는 말이 전부였어요. 아버지는 당연히 어머니에겐 자식에 대한 사랑이 없었습니다. 자식은 어머니에게 있어 짐덩어리였어요. 저나 동생에게 무엇이 필요한지에 대해선 전혀 관심도 없었고 오로지 자신이 애 낳고 생선이나 팔게 된 이 팔자가 된 게 억울하고 서럽다며 눈물만 쏟아내시곤 하셨죠. 어머니의 친정은 사실 조금 잘 사시는 편이었습니다. 그런데 외할머니가 지극히 결사반대했던 아버지와 결혼을 하시면서 그 모든 지원이 끊겨버리셨으니 어머니 입장에선 그것이 참 답답하셨나 봐요. 너희는 아주 내 얼굴에 먹칠을 하려고 작정을 했나 보구나. 왜 이웃집까지 가서 구걸을 하고 자빠져 있어? 우리 집 못 산다고 동네에 떠벌릴 일 있냐? 어? 너네 내가 왜 이러고 사는지 아니? 다 니들 때문이야. 니들만 아니었어도 나 잘 살 수 있었어. 누구보다 잘 살아서 떵떵거리며 내 친구 정숙이 명숙이처럼 호의호식하면서 이딴 생선 만지는 일 안 하고 살 수 있다고. 근데 이게 뭐니? 이게 도대체 뭐냐고. 너희만 내 뱃속에 없었어도, 그랬어도, 더러운 내 인생, 내 팔자. 정말 애새끼들 다 버리고 도망가고 싶은 생각이 하루에도 12번도 든다. 엄마 죄송해요. 근데 순애가 너무 배고파해서 그래서 이웃집 아줌마한테 쌀을 빌리러 간 것뿐이에요. 미안해요, 엄마. 우리 버리지 마요. 우리가 잘못했어요. 맞아요, 엄마. 미안해요. 내가 언니 졸랐어요. 죄송해요. 잘못했어요. 전 항상 어머니가 저희를 버리고 도망갈까봐 걱정하고 불안해했습니다. 저의 유년 시절을 지금 회상해보면 그렇게 안쓰러울 수가 없었어요. 늘 전전긍긍해하고 어머니가 혹시나 야반도주라도 했을까 싶어 잠에 들지 못하고 어머니 쪽으로 손을 뻗어보고 그것이 제 일상이었으니 제가 뭘 제대로 배우고 잘할 수 있었겠어요. 엄마의 관계가 전부이던 유년 시절 전 그렇게 초조해하며 동생과 함께 숨죽여 울기 바빴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문제가 있었는데 엄마에겐 바로 아버지도 모르는 남자가 하나 있었다는 거예요. 떡집 아저씨, 정씨 아저씨는 저희를 보면 빙그레 웃어주시며 이것저것 가끔 떡을 쥐어주곤 했던 아저씨였습니다. 전 아무도 친절하지 않았던 저와 동생에게 그렇게 다정히 대해주시는 아저씨가 고맙고 반가웠어요. 그래서 먼저 예의 바르게 인사도 하고 무거운 물건 있으면 도와드리는 신유까지 하려고 했죠. 그건 동생도 마찬가지였고요. 하지만 어느 날 불현듯 찾아온 비극으로 그럴 수가 없게 됐습니다. 어머니와 그 떡집 아저씨가 저희 집 문 밖에서 서로 입 맞추고 있는 장면을 본 순간
그때부터는 도저히 치밀어 오르는 배신감에 분노에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어떻게 엄마란 사람이 그럴 수 있을까? 눈물이 줄줄 흐르는 가운데도 저는 어린 동생의 입을 틀어 막으며 조용히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부모의 불륜을 목격해보지 않은 사람은 이 감정을 쉽사리 이해하기 힘드실 거예요. 동생은 그때부터 어머니가 떠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불면증을 앓게 됐습니다. 언니, 엄마가 그 아저씨랑 가버리면 어떡해? 엄만 지금도 우리 싫어하잖아. 엄마가 떠날까봐 무서워. 아니야, 순애야, 엄마는 우리 버리지 않으실 거야. 괜찮아. 언니가 있잖아. 순애 내일 드디어 학교 가는 날이니까 아무 걱정하지 말고 잘 다녀와. 언니가 바래다 줄게. 알았지? 언니. 언니가 있어서 나 너무 좋아. 에 푹 안기는 어린 동생은 제가 유일하게 사랑하고 지켜야 하는 존재였어요. 동생 역시 저처럼 불안해했지만 전 그런 동생을 달래며 우린 괜찮을 거라고 힘들게 구해온 사탕 하나를 입에 물려주며 안심시켜주곤 했죠. 어머니가 동생을 돌보지 않았기 때문에 동생과 6살 차이가 나던 저는 제가 엄마고 언니고 보호자였습니다. 동생은 제게 많은 의지를 했고 언젠가부터 불안의 대상이 어머니에서 저로 옮겨간 것인지 집에 왔을 때 제가 안 보이면 울음부터 터뜨리곤 했어요. 그런 동생의 모습이 너무도 가슴이 아파서 전 동생을 달래면서도 같이 울고 싶은 마음을 애써 참곤 했죠. 그런데 참 비극적이게도 상상은 왜 어떻게 이렇게 기구하게 현실이 될 수 있는 걸까요? 어느 너무도 평범한 날 아침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쪽지 한 장 없이 짐을 싸서 우리 곁을 떠나버리셨어요. 어떠한 미련도 없다는 듯 떠난 어머니의 빈자리는 참으로 횡댕그러했습니다. 며칠 후엔 어머니가 집을 나간 걸 두고 혀를 차고 되버려진 년이라고 욕을 하던 아버지까지 집을 나갔고요. 저희 자매는 동네 사람들의 연민을 살 정도로 초라한 처지가 돼버리고 말았죠. 그리고 그 자리는 며칠 후 외할머니가 메꾸고 말았습니다. 외할머니는 자신의 뜻을 따르지 않는 저희 어머니를 미워하신 마당에 새끼들까지 버린 자신의 딸을 더더욱 용서치 않으셨어요. 그러기에 저희를 그리 거두어 가고 싶어 하진 않으셨지만 어쩔 수 없었죠. 너 순애 조용히 못하냐? 왜 그렇게 계집애가 뭐 먹고 싶다 저거 먹고 싶다 칭얼대고 있는 거야. 오늘 할미가 밥 차려줬으면 그걸로 됐지. 뭘 찡찡거리고 앉아있어? 순미야, 듣기 싫으니까 네 동생 데리고 썩 꺼져. 안 그럼 다 엎어버리려니까. 네, 알겠어요. 죄송해요, 할머니. 순애야, 가자. 할머니 기분 안 좋으셔, 얼른. 치, 할머니 미워. 매일 우리 언니한테 집안일이나 시켜대고 나 할머니가 제일 싫어, 세상에서. 뭐야? 저기 집에 말하는 꼬락서니하고는 걷어주면 고마운 줄 알아야지. 어디서 은혜도 모르고 튀어나오는 대로 짓거리고 앉아있어. 너 몽둥이 가져와. 외할머니와 살아본 적이 없어 몰랐지만 외할머니는 꽤나 성미가 불같은 분이셨어요. 뭘 잘못하면 그냥 넘어가시는 분이 아니었죠. 어떻게든 동생을 뜯어 고쳐놓겠다는 심산으로 다리가 부르트도록 종아리를 때리고 때려야 풀리시는 분이셨어요. 동생은 저에 비해 커갈수록 다소 성격이 강하고 자기 주장도 확실한 편이었는데 그 부분이 외할머니와 많이 대립되었습니다. 그러니 갈등이 허구한 날 끊이질 않았죠. 이 집에 계시는 어른은 외할머니 말고도 외할아버지와 엄마의 남동생이었던 외삼촌이 한 분 계셨는데 외할아버지는 그저 애연가로 담배만 줄창 태우시며 저희 자매에게 눈길 한번 주지 않으셨고 외삼촌은 사업한다 어쩐다 하며 밖으로 나돌아 집에 들어오는 횟수가 적었습니다. 그런 분위기 속에서 저희 자매는 방어막 하나 없이 군 식구처럼 자세를 잔뜩 낮춰가며 밥도 허겁지겁 공부도 겨우겨우 하면서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외할머니의 심기를 건드리고 만 일이 발생하며 그 불씨가 괜한 저희 동생 순애에게 튀어 날아와 버렸습니다.
외할머니의 당시 유일한 희망이었던 외삼촌이 어느 날 술집 여자 같은 여자를 데려와서 결혼하겠다고 선언하자 외할머니가 그 자리에서 바로 들어 누우셨고 줄기차게 결사반대를 외쳤는데 외삼촌이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은 것이죠. 누나도 누나 맘대로 결혼하고 애 낳고 이렇게 잘 살았는데 왜 난 안 돼요? 나도 내가 원하는 사람이랑 결혼할 거예요. 엄마는 자식 혼사길 가로막지 마시고 그냥 상견례 자리나 나와주세요. 이 썩을 놈, 네 눈에 네 누나가 잘 산 걸로 보이냐? 애들들 떼놓고 어디 딴 놈이랑 도망가 버리고 그뿐이야? 애시당초 별 볼 일 없는 놈이랑 결혼해서 내 심장이 대못 박은 년이 바로 네 누나야. 너도 네 누나 전철 그대로 밟아서 인생 한번 대차게 망해보고 싶은 거야? 그런 거야? 외할머니는 외삼촌이 엄마의 전철을 밟을까 더욱더 극구 반대하셨지만 외삼촌은 상견례 자리에 나오지 않으면 자기는 인연을 끊어버리겠다는 말로 위협을 하더라고요. 어린 제 눈에도 외삼촌과 외할머니의 갈등은 보통 갈등이 아니었습니다. 결국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외할머니는 그 여자를 받아들이시긴 했지만 마음에 우라병이 찾아온 건지 그 이후 사람이 완전히 돌변해 버렸어요. 당시 집에 할머니가 부리던 가정부 아줌마가 한 분 계셨는데 저희를 그나마 이뻐하시던 어른이었죠. 그런데 어느 날은 그 가정부 아주머니가 자기 지갑을 훔쳐갔다며 몰아세우시더라고요. 가정부 아주머니는 그 집에서 10년 차 일을 하신 분이었고 단 한 번도 눈밖에 나는 행동을 하신 적이 없는 분이셨는데도요. 니년이 도둑질한 건 맞잖아. 그럼 니년이 아니면 누구란 말이야? 전에 고아로 자랐다고 해서 불쌍해 없는 걸 받아주고 살았더니 내 손주 계집년들이랑 아주 똑같네. 이래서 말이야 사람은 잘해주면 안 된단 말이 나오는 거야. 잘해주면 잘해줄수록 기어오르는 법만 알지 어디 고마운 줄을 아냔 말이지. 할머니, 여기서 우리 얘기가 왜 나와요? 그리고 아줌마 할머니 지갑 안 가져갔어요. 할아버지가 아까 담배 사러 가신다고 지갑 가져가셨다고요. 네 요망은 계집애가 거짓말을 하고 앉아있어. 너 네 좋아하는 학교도 보내주고 밥도 풍요로이 먹여줬더니 그 입으로 거짓말을 했싸며 이 할머니를 욕보여? 저 사모님, 저 정말 아니에요. 제가 왜 사모님 지갑을 탐내겠어요. 사모님께 늘 잘했다고 생각했는데, 이런 대접 받을 줄 정말 꿈에도 몰랐네요. 사모님, 전 맹세코 아닙니다. 제 몸 뒤져봐도 좋으시고 물건 뒤져봐도 좋아요. 엉엉 울며 그렇게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던 아줌마의 얼굴이 참 가여웠어요. 그 와중에 할머니는 순애의 반항이 마음에 안 들었는지 괜히 순애에게 화풀이를 하며 당장 증거를 내놓으라는 둥 말도 안 되는 궤변으로 한낱 어린아이를 몰아세웠습니다. 할머니, 왜 순애한테 뭐라고 하세요? 순애가 직접 본 걸 말한 것 뿐이잖아요. 제발 노여워하지 마시고 진정하세요. 결국 제가 사태를 진정시키기 위해 한마디를 거들었는데 그게 더 큰 화가 될 줄 몰랐어요. 그날은 외삼촌이 결혼을 앞둔 하루 전날이었고 자신도 감당 못할 분노에 쌓여있던 할머니는 곧바로 손에 잡히는 대로 순애에게 물건을 집어던지기 시작했습니다. 휴지부터 시작해서 도자기 그릇, 미술품, 액자, 집안의 고가의 물건까지 던져가며 악을 와곽 써대는데 너무 무서워서 벌벌 떠는 저와 달리 순애는 더 바락바락 할머니에게 대들더군요. 나 이 집에서 못 살아. 나갈 거예요. 매일 할머니 눈치 보며 사는 것도 너무 힘들어요. 우리 언니한테도 밥 많이 먹는다고 뭐라고 하고 나한테도 매번 심부름만 시켜대고 난 이 집 아니어도 우리 언니랑 잘 살 수 있어요. 언니, 나가자. 중학생이었던 어린 순애의 말에 저까지 왜 동요가 되었던 건지 모르겠지만 당시에는 저 역시 이 집에서 나오고 싶은 마음이 한가득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이미 성인이 되었던 나이인지라 독립을 해야 하는 시기이기도 했고요. 할머니가 절 대학 보내줄 리는 없으니 그냥 어떻게든 공장이라도 들어가 일하면 순애와 함께 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었어요. 그리고 저희가 무작정 그렇게 짐을 싸서 나간 곳은 국밥집이었습니다.
소리를 너무 질러대서인지 언니 나 배고파 하며 조심스레 제 손목을 붙잡는 순애를 데리고 시장통에 있는 돼지국밥집으로 갔는데 이상하게 마음이 편해지더라고요. 맛있게 국밥을 호로록 넘기는 순애의 모습을 보며 마음속으로 가졌던 막연함이 흩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 내가 내 동생 위해 못할 게 뭐냐. 어머니도 우릴 버렸고 할머니도 우릴 싫어했지만 난 순애를 버리지 않아. 어떻게든 이 아이 내가 책임지고 대학까지 보낼 거야. 외려 이런 결기가 생겼죠. 수중에 가지고 있는 돈이 얼마 없었기에 한 그릇만 시켜서 나눠 먹은 국밥이었지만 그때의 맛은 지금도 잊을 수가 없을 정도로 맛있었습니다. 저희는 그렇게 대충 허기를 달래고 근처의 바닷가로 향했어요. 그곳은 저희가 가끔씩 할머니와 눈을 피해 도망가곤 하는 곳이었는데 순애도 저도 그곳에 앉아 고요하게 넘실거리는 파도를 보고 있으면 마음이 진정되곤 했어요. 넓디 넓은 바다를 보며 손을 꼭 잡고 있으면 세상의 모든 풍파도 헤쳐나갈 수 있을 것 같은 자신감도 생겼고요. 언니 있잖아. 나 사실 대학 가고 싶고 미술 공부 그거 하고 싶어. 선생님이 나한테 그림에 소질이 있대. 그림은 돈이 많이 들어서 할머니한텐 말 못했지만 그래도 언젠가 내가 돈 벌어서 꼭 공부할 날이 왔으면 좋겠어. 순애야, 걱정하지 마. 언니가 책임지고 너 미술 공부 시켜줄 거야. 언니가 돈 많이 벌게. 그렇게 대책 없이 조촐한 짐가방 하나 들고 나온 그날도 여지없이 바닷가 앞에 앉아서 저희는 막연한 미래를 얘기하고 있었죠. 하지만 사람 일은 결코 한 치 앞도 알 수 없다는 것이 저는 그날 그리 큰일이 벌어질 줄 몰랐습니다. 내 동생 순애에게 우리 어머니가 주지 못한 사랑을, 아니 그보다 더 큰 사랑을 주겠다고 약속한 날, 순애가 갑자기 몸이 뜨겁다며 바닷물에 들어가겠다고 하더라고요. 날씨가 더운 여름날이었기에 그럴 만도 했지만 여기는 사람이 없는 바닷가라 저는 발만 담그고 오라고 했어요. 알겠어. 그럼 언니 잠시만 기다려. 그리고 순애는 해맑은 얼굴로 저를 보며 한 번 웃고 바닷물을 보며 기운차게 호령을 넣더니 바닷물 속으로 소리를 지르며 뛰어들어갔어요. 저는 그때까지도 웃으며 순애를 보고 있었죠. 근데 몇 분이 지나고 보여야 할 동생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심장이 불안정하게 뛰기 시작했죠. 설마. 불안감이 솟으며 저는 그제야 정신없이 바닷물 쪽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순애야, 순애 어딨니? 대답 좀 해봐, 순애야. 그날 얼마나 목이 쉬도록 순애 이름을 많이 불렀는지 몰라요. 이름을 부르며 나올 것처럼 그렇게 순애 이름을 애타게 불렀는데 돌아오는 답이 없었습니다. 전 결국 옆에 있는 아무 어른이나 붙잡고 내 동생 순애가 없어졌다며 외치기 시작했어요. 나이 드신 어른분들도 상황의 심각성을 알았는지 몇몇 분은 경찰을 부르시고 개중 적극적이시던 분은 자신이 찾아오겠다며 순애를 찾으러 물속으로 들어가셨죠. 하지만 순애는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경찰들이며 구급차며 인근에 구조할 수 있는 어른들이 모두 동원됐지만 순애는 찾지 못했어요. 시신조차 깊은 바닷물로 떠밀려 들어간 건지 모두가 고개를 내저었을 때야 현실을 체감할 수 있었죠. 제 동생 순애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요. 저의 부주의로 순애가 사라져버렸다는 것을요. 지금까지도 세상은 나 혼자 사는 거라 생각했지만 동생이 없어지자 이젠 처절하게 실감됐어요. 그 이후 뭘 해도 기쁘지가 않더군요. 원래 성인이 되던 해 동생과 함께 크리스마스 날 트리를 보러 나가기로 했는데 그와 비슷한 약속들이 모두 지켜지지 못할 거란 생각을 하자 감당할 수 없는 슬픔이 몰려왔죠. 이제 제 인생에 희망 같은 건 없다 여겼습니다. 사람이 너무 큰 비극을 맞이하면 결국 파도에 휩쓸리듯 삶의 의지, 희망 같은 것을 모두 잃어버린다고 하죠. 저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저는 다리 위로 올라섰고 칼을 손목에 대어 응급실에 실려갔고 락스를 먹기도 하고 총 3번의 세상을 등지려는 시도를 했습니다.
내 동생을 내 손으로 보냈다는 생각에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때 한 번만 내가 너를 말렸다면 살 수 있었을 텐데 그 가닿을 수 없는 말이 자명한 사실이 너무나 죄책감으로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전 목숨이 질겼나 봐요. 옛날에 어머니가 신을 받았단 무당한테 제 사주를 보러 갔다가 제 명이 길다는 얘기를 듣고 가소롭다는 듯 웃으며 그 말씀을 전하셨는데 그 말이 맞더군요. 3번씩이나 죽으려 했지만 단 한 번도 저는 죽음의 문턱을 넘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글도 쓰고 있고요. 대신 저는 마지막 세상을 등지려는 시도, 그 시도에서 한 가지 희망을 발견하고 말았죠. 바로 저희 남편이었어요. 제가 응급실에 실려가 사경을 헤매고 있을 당시 앞에서 낯익은 누군가 안절부절한 눈으로 저를 지켜보고 있었는데 바로 남편이었습니다. 저희 빌라 윗집에 사는 총각이었는데 반지하방에 사는 제가 그리 마주할 일은 많지 않았지만 오며 가며 얼굴은 익혀서 알고 있었죠. 정말 큰일 날 뻔했어요. 어쩌다가 이런 일을 하신 거예요. 제가 집세 받으려고 가지 않았으면.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사람은 집주인의 아들이었고 아마 빌라 사람들 중 저만 몰랐던 것 같지만 제가 집세를 내지 않자 그걸 받으러 온 거였더라고요. 전 당시 다른 지역으로 이주해서 그래도 어떻게든 살아보겠다고 입에 꾸역꾸역 밥을 넣어가며 근근히 공장에서 일을 하며 생계를 보태고 있었죠. 근데 어느 날부터 다시 창문 틈으로 들어오는 햇살도 보기가 싫어서 집안에 콕 박혀 죽을 날만 기다리다가 스스로 손목을 그어버리고 만 거였습니다. 정말 저 기겁하는 줄 알았어요. 사방에 피는 낭자하지. 그쪽 얼굴이 요새 영 좋지 않아 보여서 걱정을 했었는데 이런 일까지 저지를 줄이야. 오지랖일 줄 모르겠지만 일단 병원비는 내가 처리했어요. 푹 쉬다가 퇴원해요. 돈 걱정은 하지 말고요. 신기하게도 그 윗집 총각이자 집주인 아들은 내내 초조한 기색으로 제 옆을 지키더니 급게 돈까지 내주고 퇴원하는 날 저를 데리러 오기까지 했답니다. 솔직히 이런 대우가 부담스럽고 왜 이러나 싶어 거부하고 싶었는데 사람이 온정이 그립기라도 했던 건지 아니면 떨쳐낼 기력이 없었던 건지 그대로 내버려 두었어요. 그렇게 저와 남편의 관계가 시작됐습니다. 순미 씨, 그간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내가 당신의 모든 마음을 다 헤아려 줄 수는 없지만 그저 옆에 있어주고 싶어요. 순미 씨가 극단적인 탈출구를 찾을 정도로 힘들지 않게 딱 그만큼만 잘해주고 싶어요. 그때 전 알았습니다. 제게 처음으로 보호자가 생겼다는 것을요. 저도 푹 그 사랑에 빠져버렸고요. 남편은 동네에서 과일 가게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워낙에 서글서글한 모습으로 손님을 대하는지라 과일들이 잘 팔려 나갔습니다. 상품도 질 좋고 가격도 저렴했거든요. 남편은 항상 좋은 과일들을 먼저 저에게 건네줬고 나중에 결혼하자 프로포즈를 했을 때에도 저희는 같이 과일 가게를 꾸려나갈 생각이었어요. 저도 당시 마땅히 일거리가 없어 헤매고 있을 때 남편 가게에서 잠시 일을 했는데 의외로 사람을 상대하는 일이 재밌고 적성에 잘 맞다고 느껴졌거든요. 남편만큼은 아니지만 함께하면 잘 꾸려나갈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난관은 있었죠. 집주인인 시어머니였어요. 시아버지는 워낙에 호탕하시고 사람에 대한 편견도 없으셨어요. 남편의 형인 아주버님이 장가를 드실 때도 별 간섭을 안 하시는 스타일이셨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는 달랐어요. 아주버님이 자신의 성에 안 차는 여자와 결혼했다며 내내 불만을 토로하셨거든요. 우리 만재가 그렇게나 똑똑한 대학을 나와가지고 무려 직업이 의사인데 그런 보잘것없는 애한테 장가를 들어서 가슴이 무너지는 줄 알았다니까. 세상에 무슨 쬐깐한 회사 다니는 경리라는데 큰애 고집이 하도 세서 막을 수도 없고 정말 꼴까닥하고 기절이라도 하고 싶은 심정이었다고. 아이고, 아가씨한테만 하는 말이니까 우리 작은애한텐 말하지 말고. 네, 걱정 마세요. 근데 격리라고요?
제가 듣기로는 지금 변호사 사무실에서 일한다고 하시던데요? 저번에 그 집주인 아저씨한테 들었어요. 어? 그 양반이 또 그런 말을 했어. 아니, 아가씨, 변호사 사무실 거기서 일하는 것도 그냥 별거 아니야. 뭐 커피 타주고 다방 여자 하는 그런 일이라 하겠지 뭐. 안 봐도 뻔해. 저와 남편의 사이가 비밀로 붙여져 있을 때 이런 얘기를 저에게 수달합시고 하던 시어머니였으니 제가 남편과 결혼하겠다고 했을 땐 어떤 반대가 있었겠어요. 겨우 반지 하방에 살며 입에 풀칠도 제대로 못하는 여자랑 결혼을 하겠다고 하니 그야말로 뒤집어졌습니다. 나는 결사반대야. 절대 결사반대야. 내가 미쳤니? 아가씨 같은 여자를 며느리로 맞아들이게. 아이고, 얌전한 고양이가 부뚜막에 먼저 올라간다더니만 난 아가씨가 설마 내 등에 이렇게 칼을 꽂을 줄은 몰랐네. 나는 이 결혼 허락할 생각 없어요. 그러니까 만수 너도 마음 접고 아가씨도 당장 방부터 빼요. 당장. 어머니, 제가 잘하겠습니다. 그래도 안 될까요? 누가 어머님이야. 게다가 아가씨는 한번 죽으려고까지 했다면서. 아유, 그런 정신불안정한 정신병자를 어떻게 내 집에 들일 수가 있겠어요? 상식적으로 그게 말이 되냐고. 아니, 당신 고만 못 둬? 이 아가씨가 뭐가 어때서? 당신이라 상식 운운하지 말고 좀 상식적인 사람이 되어보지 그래. 사람이 죽으려고 할 땐 그만한 이유가 있었겠지. 그리고 자꾸 조건 얘기하면서 걸고 넘어지는데 우리 만수는 뭐 빼어난 조건이야? 그냥 과일 가게 물려 이어받아 하고 있는 놈이 뭐가 대단하다고 결사반대야? 내가 대통령이면 몰라. 난 한평생 농사일하다가 여기 와서 겨우 트럭으로 과일이나 싣고 다니며 팔던 사람이고 내 아들도 다르지 않어. 그러니까 애들 결혼에 이래라 저래라 더 끼지 마. 그때 저희가 결혼을 할 수 있었던 건 시아버지 덕분이었죠. 시아버지가 결혼을 지지해주지 않았다면 저희의 결혼이 과연 성공으로 이어질 수 있었을지 아직도 미지수입니다. 참 감사한 분이죠. 그리고 결혼을 하고 나서도 시어머니는 여전히 저를 마음에 안 들어 하셨지만 시아버지는 줄곧 잘해주셨어요. 남편이 사실 생긴 외모나 인상도 시아버지를 많이 닮았는데 성격도 그대로 빼어 닮은 건지 한가족이 되어보니 정말 자상하다는 걸 느끼겠더라고요. 제가 임신으로 입덧이 심해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있을 때 그때 유일하게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신기하게도 과일이었는데 시아버지며 남편이며 그렇게나 좋은 과일을 많이 챙겨주었답니다. 덕분에 인생의 호강이라는 것을 그때 다 누렸던 것 같아요. 그런데 또 다른 가족이 생겨 이렇게 호의호식하며 잘 살고 있는 스스로를 한 번씩 되돌아볼 때면 두고 온 동생이 생각이 나더군요. 이 세상에 없는 내 동생, 하지만 왠지 어딘가에 살아있을 것 같은 동생이요. 시신을 보지 못해서 그런 건지 전 동생이 어딘가에 왠지 숨을 쉬고 살아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남편에게 말하면 남편은 그저 대답할 말을 찾지 못하고 맥없이 웃기만 했죠. 어렸을 적 동생과 저는 결혼을 한다면 하는 주제로 시시콜콜한 대화들을 나누곤 했어요. 허무맹랑한 대화라 생각하고 싶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은 가슴 아픈 얘기였습니다. 언니, 난 엄청 잘생긴 사람이랑 결혼할 거야. 그리고 부자인 사람. 야, 그렇게 두 가지 다 갖춘 사람이 어딨어. 한 가지만도 힘든데. 아니야, 난 잘생기고 부자인 사람이랑 결혼할 거야. 만약에 하나를 선택하라면 부자인 사람. 그러면 내 남편이 언니도 챙겨주고 언니 자식들도 챙겨줄 거 아니야? 우린 돈이 없으니까 지금 불행하잖아. 근데 난 언니가 웃었으면 좋겠어. 돈이 있으면 웃을 수 있잖아. 그땐 그 말에 아무런 감흥을 느끼지 못했지만 동생의 그 말은 오래도록 잊혀지지 않고 마음을 아프게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외할머니의 부고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외삼촌께서 전번날 직접 저희 집에 방문을 해서 외할머니가 아프시다고 알려주셨는데 그로부터 한 달도 채 안 되어 돌아가신 것이었어요.
전 장례식에 가지 않았습니다. 외삼촌을 생각하면 가야 마땅한 것이었지만 간다면 어른들 사이에서 동생 얘기가 나올 게 분명했고 그럼 견딜 수 없을 것 같았기 때문이에요. 다만 조의금을 넉넉하게 해서 마지막 길 도리는 다 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 연락이 없을 줄 알았던 삼촌으로부터 다시 연락이 왔어요. 외할머니 짐을 정리하면서 동생에 관한 물건이 발견됐다고요. 네가 직접 와서 보면 좋을 것 같아서 말이야. 시간 되면 꼭 들려라. 저는 이날 제 남편과 함께 어린 시절 그 집의 문턱을 넘게 됐습니다. 장장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가구 배치만 바뀌었을 뿐 여전히 비슷한 구조의 집에 희미한 감정이 들더군요. 외삼촌이 건넨 물건은 동생의 일기장이었는데 저조차 있는지 몰랐던 물건이었어요. 낡은 수첩에 조그만 글씨로 적혀있는 일기장을 밟자마자 저도 모르게 심장이 뛰었는데 안을 열어보니 분명 동생의 필체가 맞았습니다. 이응자와 미음자가 비슷하게 쓰인 경향이 있는데 삐뚤빼뚤한 글씨 속에 그 글자들이 보이더군요. 순간 눈시울이 화르륵 붉어졌어요. 나도 철이 안 들어서 그때 너희 둘을 잘 돌봐줬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한 것 같다. 미안함이 남아있어서 이거라도 전달해줘야겠다 싶었어. 순미 네가 가지고 있어. 외삼촌은 덤덤하게 제게 일기장을 건네주시곤 돌아섰습니다. 저는 남편과 아이들이 잠든 밤 조용히 그 일기장을 읽으며 몇 번이나 눈물을 훔쳤는지요. 그리고 거기에 저도 몰랐던 내용이 있었기에 한편으론 충격을 받기도 했습니다. 특히 이 구절이 그랬어요. 난 언니가 불쌍하다. 언니는 항상 애를 쓰며 살고 있다. 나를 위해서. 언니가 대학을 가지 않겠다는 것도 할머니 때문만이 아니다. 나를 돌봐야 하니까 나를 데리고 나오기 위해 그런 거다. 아마 내가 없어지면 언니도 사는 게 편해질 텐데 내가 차라리 사라지는 게 낫지 않을까? 몰랐지만 동생은 저 어린 나이에 저런 비관적인 생각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사라지면 오히려 제가 더 편해질 거란 생각. 그리고 그 외에도 사소한 동생의 일상들이 꽤나 상세하게 적혀져 있었는데 저한테 말하지 않았던 동생의 짝사랑 상대 얘기, 그리고 친구들에게 가난하다는 이유로 놀림을 받은 얘기 등등 몰랐던 동생의 얘기가 잔뜩 흩어져 있었어요. 한참을 울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동생을 애도하는 기간이 끝나갈 즈음 이 일이 터지고 말았어요. 남편이 오랫동안 운영해오던 과일 가게를 접어야 하게 됐는데 수입이 적어지기도 했거니와 아이 하나가 더 태어나니까 남편은 아무래도 다른 길을 찾아야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이것을 시아버지와 의논해 봤는데 시아버지께서 문득 경기도 외곽 쪽에 대형 평수에 소고기집을 운영해보지 않겠냐고 제안을 하셨어요. 아버님, 갑자기 고기 장사라뇨? 거기다 평수도 너무 큰데요? 저희는 이 정도 장사는 해본 적이 없어요. 그이나 저나요. 나도 대출 끌어모아 열 생각이니까 쉽게 결정한 건 아니다. 그런데 내 친구놈이 나한테 이 가게를 아주 저렴하게 내놓겠다지 뭐냐. 걔가 장사 수완이 좋은 놈인데 내가 우리 아들 며느리 얘기를 했더니 그럼 나보고 가져가라고 하더라고. 이거 아주 좋은 기회야, 아가야. 물론 종업원들 관리도 해야 할 거고 육체적으로도 고될 테지만 아이들이 점점 커갈 테니 너도 이 편이 낫지 않겠니? 그래 여보, 난 해보고 싶어. 우리 아이들 교육비며 이제 만만치 않게 들어갈 텐데 우리 아이들한텐 부족함 없이 해주고 싶어. 남편은 열성적이었고 의지도 넘쳤어요. 저도 그에 동요되어 일단 아버님과 남편의 계획을 따라가게 됐고요. 가게가 큰 만큼 별의별 사건들도 일어났죠. 어느 날은 몸이 불편하신 손님이 고기를 먹다 오줌을 싸는 바람에 제가 손수 그것을 치운 적도 있었고, 어느 날은 낮에 술을 진탕 먹고 싸우다 남편에게 가위를 들이미는 손님도 있었고요. 과일 가게 할 땐 이런 일이 없었는데 괜히 당신만 마음고생 시키는 거 아닌가 몰라. 미안하네. 아니야 여보, 이것도 경험이라고 생각하고
잘 이겨내 봐요. 남편은 무척 미안해했지만 전 이것 또한 경험이라 생각하며 항상 단단한 마음가짐으로 일해 나갔습니다. 직원들 관리도 경험이 없어 힘들긴 했지만 하다 보니까 노하우도 생겼고요. 그렇게 6개월 정도는 힘겹게 몸을 움직여 나가며 운영을 해나갔던 것 같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점점 매출이 떨어지는 게 눈에 띄더라고요. 처음에는 개업 효과로 손님들이 들어왔지만 가게 위치의 문제가 컸어요. 주변에 놀거리가 있는 것도 아니고 관광지도 아니었죠. 사실 처음 가게에 발을 들였을 때 이 점이 마음에 걸리긴 했지만 시아버지의 친구분이 하신 말씀을 너무 순진하게 믿었던 거였어요. 나중에는 가게 일을 나와 돕던 시아버지도 상황을 파악하셨는지 안색이 눈에 띌수록 어두워져 갔고 결국 가족회의를 열게 됐습니다. 저희가 선택할 수 있는 건 빚을 안고 접느냐, 이대로 가냐 둘 중 하나였어요. 저는 손해를 최대한 적게 보려면 지금 접어야 한다는 입장이었고 시댁 가족들도 시간이 지날수록 급감하는 매출액을 보곤 동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미안하구나. 내 친구놈이 골칫덩어리 가게를 넘긴 줄도 모르고 나만 허당같이 거기에 속아 넘어갔더구나. 동창회 갔더니 애들이 말해주는데 내가 바보같이 그것도 모르고. 너무 미안하다 얘들아. 우리 손주 애기들한테도 미안하고. 시아버지는 이 일로 자책감이 심했어요. 어찌됐든 아버님의 의견으로 시작된 일이었고 저희 남편도 꽤나 많은 대출을 받았으니까요. 아니에요, 아버님. 괜찮아요. 저희 언제든 일어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아직 애들도 어리고요. 그치, 여보? 그럼요, 아버지. 자책하실 필요 없어요. 저도 동의한 일이잖아요. 이 사람이랑 전 젊으니까 무슨 일이든 할 수 있어요. 아버지만 신경 쓰세요. 아셨죠? 저와 남편 역시 30대 초반이었고 아이들은 무럭무럭 자라나고 있었으니 앞으로의 나를 생각하면 막막했지만 애써 위로해드리며 앞으로의 살 길을 모색해야 했어요. 저나 남편이나 그때부턴 가족에게 떠안아진 이 빚을 갚기 위해 열심히 일을 해야 했습니다. 정말 닥치는 대로 일했다는 표현이 맞는 것 같습니다. 남편은 밤에 대리운전까지 쓰리잡을 뛰었고 저는 식당 일이며 전단지 붙이는 일이며 뭐든지 다 했어요. 시부모님께 어린 둘째를 맡기고 단기 아르바이트도 해가며 돈을 벌었죠. 신기한 건 막막했던 감정도 막상 상황이 닥치니 사라지더라고요. 남편이나 저나 정신없이 하루가 어떻게 가는지 모르고 그렇게 눈덩이처럼 불어나려는 빚을 갚으며 살다 보니 그저 어떻게든 희망이 있을 거라 생각을 하며 사는 수밖에 없었어요. 생각해보면 정말 이제 피땀 어린 날들이었습니다. 그 와중에 참 감사했던 건 외삼촌이 나중에 저희 이 소식을 아시곤 안쓰럽게 여겨서 돈을 보태주신 거였어요. 생활비에 쓰고 돈을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 순미야, 너라도 잘 살아야지. 삼촌은 약속에 있어서 먼저 일어난다. 외삼촌의 눈물겨운 돈을 받으며 저는 그러겠노라고 꼭 다시 일어서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전에 없던 힘이 되살아난 덕분일까요? 그날로부터 그저 성실하게 일했을 뿐인데 여러 군데에서 일자리 제안이 들어오더라고요. 남편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전 아는 언니의 옷가게에서 꽤나 많은 월급을 받고 직원으로 일할 수 있게 됐죠. 이때가 몸도 편하고 돈도 안정적으로 들어오던 때였습니다. 아무쪼록 십시일반으로 그렇게 남편과 제가 열심히 돈을 모으고 시어머니와 시아버지 역시 조금이나마 보태주신 덕분에 저희는 40대를 넘겨서 그 빚을 모두 갚을 수 있었어요. 빚이란 이름이 사라진 순간 저희는 풀썩 주저앉아 서로를 붙들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사실상 기적과 같은 일이었고 그리고 그토록 찾던 희망을 저희 손으로 거머쥔 순간이었어요. 그런데 동시에 또 하나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는데 그 일로 인해 저희에게 큰 돈이 돌아오게 됐습니다. 외삼촌께서 암으로 버티시다가 그만 이른 나이에 세상을 뜨게 되신 것이죠. 마지막 임종을 볼 수 있었음에 그나마 감사하며 보내드릴 수 있었는데 외삼촌께서 제 앞으로 상당한 유산을 남기셨더라고요.
외할머니에게서 상속받으신 유산도 있으셨을 거고 본인께서 워낙에 능력 있는 사업가이셨으니 모아놓은 재산도 있으셨는데 그것을 본인의 가족뿐 아니라 일정 부분 저에게도 남기신 거였습니다. 사실 저희에겐 그 돈은 굉장히 큰 액수였어요. 자그만치 5억이나 됐으니까요. 저희는 이 돈으로 무엇을 할까 고민하다가 무인 점포를 하나 열게 됐습니다. 직원을 따로 두지 않고 관리만 하면 되는 형태고 자본이 많이 들어가지도 않으니까 딱이라고 생각했죠. 그리고 일단 점포를 운영하면서 나머지 돈은 어떻게 굴릴지 차차 생각을 해보자 했어요. 그런데 이 무인 점포가 어떻게 기막힌 인연이 되어 이런 놀라운 기적을 불러올 수 있었던 걸까요? 어느 날부터 무인 점포에 초등학생으로 보이는 남자애가 와서 자꾸 과자를 훔쳐가더라고요. 저희 무인 점포 과자 가격이 500원, 1000원 정도였는데 많이는 훔쳐가지도 않고 한 개, 두 개 정도를 티셔츠 안에 숨기더니 재빠르게 나가는 거였습니다. CCTV가 있는지라 금방 확인이 됐죠. 사실상 원래 이런 일이 발생하면 도둑질을 하는 사람의 얼굴을 프린트해서 가게 벽면에 붙여놓으며 경고를 하곤 했는데 아이이고 하니까 난감하더라고요. 게다가 아이가 과자 몇 개를 집어 잔뜩 움츠린 모양새로 나가는 모양새가 어쩐지 눈에 밟히기도 했고요. 그래서 저희 부부는 물건을 정리하다가 아이가 왔을 때 한번 불러 훈육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날도 역시 아이가 과자를 훔쳐 티셔츠 안에 넣었을 무렵이었는데요. 제가 아이를 불러서 저지했어요. 얘, 그 과자 내려놔라. 아줌마 가게 주인이야. 죄송합니다. 아이는 너무 놀란 나머지 과자를 바닥에 떨구었고 얼른 문 밖으로 도망을 가려고 했어요. 가지 말고 말해봐. 왜 훔쳤니? 이런 건 도둑질이야. 네가 아무리 과자가 먹고 싶어도 가게 물건 훔치는 행위는 안 되는 거라고. 그게요. 죄송합니다. 아이는 눈물을 한가득 머금으며 계속 사과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한참 있다가 이어지는 아이의 답변에 외려 제가 당황하고 말았죠. 저뿐 아니라 남편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저 이번 한 번만 용서해 주시면 안 될까요? 정말 죄송합니다. 정말로 죄송합니다. 집에 아픈 동생이 있는데 이것 말고는 먹을 게 없어요. 동생이 오늘 한 끼도 제대로 못 먹었거든요. 죄송하다는 말을 수없이 반복하며 눈물을 뚝뚝 흘리는 아이의 말이 거짓말이 아니라는 건 단박에 느낄 수 있었어요. 동생이 아프다고? 네, 못 믿겠으면 보여드릴 수도 있어요. 문득 동생이 아프다는 말에 왠지 저는 동생 순애가 떠올랐어요. 순애 역시 늘 배고파하고 유통기한이 넘은 음식이란 걸 알면서도 쑤셔 넣는 바람에 자주 배를 아파했거든요. 게다가 저희가 한번 추락을 경험해봐서 그런지 오지랖이라는 걸 알면서도 저는 그 순간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야 한다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눈으로 확인을 해보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도대체 무슨 사연이 있으면 아픈 동생에게 과자를 먹여야 하는지 말입니다. 저는 남편과 눈짓을 주고받곤 마트에서 대강 장을 봤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따라서 경사진 골목길을 오르기 시작했죠. 아이가 사는 곳은 저희 동네에서 가장 오래된 빌라 중 하나였어요. 그 반지 앞방에 도착하자 아이는 주춤거리더니 조그마한 손으로 문을 열며 저희를 먼저 들어가게 하더니 뒤따라 자기도 들어왔어요. 쾌쾌한 곰팡이 냄새 속에서 나름 어린 아이들의 아기자기한 물건들이 있는 걸로 봐 아이들을 키우고 힘겹게 살고 있는 집이었습니다. 그 가운데선 엄마인 여자 하나가 세상에 시름을 짊어진 얼굴로 맥없이 누워있는 아이를 보고 있었고요. 안녕하세요. 누구세요? 엄마, 그게요. 미안해요, 엄마. 사실은 제가 기척을 내고 옆에 서 있던 아이가 힘없이 전에 있었던 일을 설명하자 아이 엄마는 곧장 일어나 우리에게 허리를 숙이며 사과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제 눈에 들어온 손목의 커다란 점, 그게 왜 눈에 먼저 들어온 건지
점을 보자마자 저는 갑자기 심장이 뛰기 시작했어요. 순애의 손목에도 있었던 점이었기 때문이죠. 죄송합니다, 사모님, 사장님. 저희 아이가 모르고 저지른 짓이에요. 제가 그러지 말라고 했는데도 아픈 동생이 마음에 걸렸나 봐요. 살해는 해드리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아, 네, 그런데 저기 혹시 이름이 어떻게 되나요? 네? 실례지만 왜 그걸 물으시는지요? 전 단번에 순애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미 오랜 시간이 지나 얼굴이 흐릿해져 있었으니까요. 그러나 입술이 열리며 어딘가 드는 익숙한 기시감이 자꾸 제게 말하는 듯 했어요. 이 여자는 순애라고요. 순간 전 그럴 리 없다는 걸 알면서도 이름을 묻게 돼버렸죠. 그리고 그 여자는 자신의 이름을 묻는 것에 흠칫 놀라더니 이내 조그맣게 자신의 이름을 밝히는데 그건 제 동생 이름이 맞았습니다.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눈물이 줄줄 흘렀습니다. 영문을 모르겠는 듯 쳐다보는 아이들과 믿을 수 없다는 듯 저를 보는 남편의 시선이 동시에 제게로 향했어요. 그토록 찾아 헤매던 어딘가에 있을 것 같았던 내 동생이 이렇게 살아있었다니 도무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좀 더 확인을 해봐야 할 것 같아서 정신없이 이것저것 묻기 시작했죠. 어렸을 적 살았던 동네며 가족의 이름이며 말이죠. 그러자 그 가련한 여자도 무언가를 느낀 것인지 눈동자가 점점 커지더니 이윽고 눈물이 고이더군요. 설마... 그 순간 저는 동생을 와락 얼싸안고 눈물을 흘리며 이 기적 같은 재회를 맞이했습니다. 언니, 난 언니가 설마 나를 찾을 줄은, 이렇게 만나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언니, 어떻게 이렇게 만나요? 나야말로 순애, 널 어쩌다가 이렇게 만났는지. 분명 내가 그 바닷가에서 널 잃어버리고 네가 영영 죽은 줄로만 알고 있었는데 너 정말 순애 맞지? 그치? 순애는 고개를 끄덕이며 자신이 맞다고 확인시켜 줬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순애의 입에서 그간 어찌 살았는지, 왜 제게 돌아올 수 없었는지 얘기가 시작됐어요. 내가 눈을 떴을 땐 어느 남자의 집이었어요.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남자 집이었는데 우리 고향과는 다른 마을이더라고요. 어쩌다 여기까지 왔냐고 물으니까 자기는 고기잡이를 하는 배를 몰고 있는데 물살에 휩쓸려가는 저를 발견하고 바로 건져 올린 거래요. 그러면서 어디 사는지 가족은 어디에 있는지 묻는데 이상하게 기억이 하나도 안 나는 거예요. 마치 머리가 텅 빈 것처럼. 아마도 머리에 충격이 가해진 건지 난 그렇게 한 5년을 내 이름이 누군지도 모르고 살았어요. 그러다 날 구해준 그 남자와 눈이 맞아서 결혼까지 하게 됐고요. 그런데 내 운명도 참 기구하지. 우리 시부모님이 아주 지독하고 악독한 사람들이었어요. 말로는 표현이 다 안 될 정도로요. 내가 누군지 언니의 존재가 생각나서 급히 언니를 찾으려고 하니까 안 된다면서 난 이미 시댁 사람이라고 여기 묶어놓고 절대 문 밖 못 나가게 하더라고요. 난 그 당시에 우리 남편만 바라보며 섬에 살고 있었는데 섬 사람들 중 누구도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었고 이제 와서 세월이 흘러가버린 지금 언니를 찾아봤자 언니에게 내 존재가 민폐만 될 것 같았어요. 왜 그런 생각을 했어, 순애야? 왜? 날 찾지. 내가 널 얼마나 그리워했는데. 순애는 그 이후 그렇게 남편과 시부모님을 모시며 섬에 살다 아이들을 낳았다고 합니다. 근데 어느 날 바닷가에 고기를 잡으러 나갔던 남편이 죽으며 더 이상 함께 살 희망을 느끼지 못했고 시부모님의 눈을 피해 도망을 갔다고 해요. 아이들만 데리고서 말입니다. 그렇게 정착한 동네가 놀랍게도 제가 살던 이 동네였고 순애는 아이들과 어떻게든 일을 하며 아등바등 살아나가고 있었다고 해요.
근데 어떻게든 내 자식들만 바라보며 살아야지 하던데 어느 날부턴가 몸이 불타듯이 아파오는 거예요. 이곳저곳 미친 듯이 쑤시고 바람만 불어도 너무 아프고 병원에 가봤더니 원인을 알 수 없는 섬유 근육통이라는데 도저히 이 몸으로는 일을 할 수가 없어서 결국 기초수급자로 선정되어 돈을 받게 됐죠. 근데 하늘도 무심하시지. 내가 차라리 나만 아팠어야 하는데 내가 또 우리 아들까지 아프겠지 뭐예요. 우리 아들이 이렇게 아직 어린데 우리 아들도 나보다 더한 희귀병에 걸려서는 방법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약이라도 먹어야 하는데 그 약값이 보험도 안 되고 너무 비싸서 애들 학원이며 우리 집 생계며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어떻게든 애 약값만 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까지 생기고 말았네요, 언니. 순애는 그 얘기를 하며 숨죽여 울음을 토하는데 일그러진 순애의 얼굴을 보니까 너무 가여웠습니다. 제가 해줄 수 있는 건 하나였죠. 경제적인 지원, 오랜만에 찾은 나의 혈육에게 모든 것을 해주고 싶었습니다. 다만 여기엔 남편의 동의가 필요했는데 남편이 흔쾌히 허락을 해주더군요. 당신이 얼마나 그리워했던 동생인데 이것도 인연이지. 우리가 다행히 여유가 되잖아. 도와주자. 저는 아이의 희귀병에 필요한 병원비를 모조리 지원을 해줬고 순애 역시 증상이 나아질 수 있도록 수술을 받게 해줬어요. 아직 30대인 순애가 이렇게 넋놓고 일도 못하고 아파하는데 언니인 제가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순애는 너무나 고마워하며 이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할지 모르겠다고 울었지만 저는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외려 이 모든 것이 어떤 운명의 흐름처럼 예비되어 있었던 게 아니었을까 생각마저 들었죠. 외삼촌의 도움으로 거액을 갖게 되고 그것이 내 하나뿐인 소중한 혈육 순애에게로 돌아갔으니 말입니다. 아마도 외삼촌 역시 하늘에서 이 일을 기특하게 여기며 웃고 계실 거라 생각해요. 참고로 전 지금 순애와 순애의 아이들과 함께 도란도란 아주 잘 지내고 있답니다. 이 기적 같은 일에 하루하루 감사하며 지금껏 풀지 못한 얘기 보따리를 마음껏 풀며 말이죠.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